자,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이라고 해서 나와져 있는 건 연말정산 때 사용하는 메뉴예요. 그리고 이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 메뉴에서 연말정산과 관련된 업무 다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외부에 이렇게 서류가 나와져 있지만 여기서 입력하지 않아도 이 메뉴 하나로 연말정산 마무리가 다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저희가 수업을 할 때는 해야 되는 전체 프로세스처럼 한 번은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렇게 들을 건데 대부분 그 수업 받고 나면 다 이런 얘기를 해요. "어려워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험은 착출입니다." 결론적으로 뭐냐면 업무처럼 시험 출제를 거의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시험 출제 그나마 하는 데가 AT, 그나마 하는 게 전산세무 1급. 근데 그 문제 내면 대부분들 다 어렵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대부분 다 생략이에요. 일부분만 다 발췌하는 부분을 시험 출제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시험은 어렵진 않습니다. 근데 업무는 그렇게 해서는 아예 신고를 못 해요. 그래서 지금 처음 한 번은 해 보실 거고 그다음부터는 다 시험에 나오는 형태로만 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우리 연말정산 같은 경우에 지금 요렇게 구분을 해요. 근데 이 구분을 왜 해 드렸냐면 나는 지금 현재 회사를 계속 다니고 있어요."라고 하는 실정. 그러니까 내가 다니고 있으니까 나에 대한 연말정산은 회사가 해 주겠죠.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 "황양숙은 12월 31일 현재 우리 회사 종사자야." 그러면 그들을 뭐라고 부르죠? "계속 근무자라고 부르자."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12월 31일 현재 회사에 있는 사람 됐을까요? 자, 그러면 이걸 왜 얘기하는지 볼게요.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 메뉴를 열어 주세요, 여러분. 자, 그래서 메뉴 열어 주시고 그 계속 근무라고 해서 들어오는 자리가 좀 있어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들어와져 있는 부분에 이런 김철수는 제가 뭐 보여드린 부분 때문에 들어갔던 거라서 전 김철수는 지울게요. 네, 요거 삭제는 하면 되고요. 혹이라도 다른 분도 있으시면 지워주세요. 일단 들어가면 이렇게 백지 상태겠죠. 그럼 지금 상단에 보면 계속이라는 탭이 있고 중도라는 탭이 있고 총괄이라는 탭이 있죠, 여러분. 그럼 계속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12월 31일 현재 무엇하는 사람, 근무하고 있는 사람. 이해됐어요? 근데 우리 왜 중간에 무엇할 수도 있어요? 그만둘 수도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그분들은 어디에 모여 있다? 중도라는 탭에 모여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여기에 모여 있을 거고요. 자, 그러면 계속 근무자와 중도에 대한 퇴사자를 다 같이 보고 싶다. 그럼 무슨 탭에 간다? 총괄이에요. 우리 시험은 총괄 탭을 거의 보지 않아요. 이 두 탭만 봅니다. 업무는 총괄 탭을 반드시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이론 수업할 때 여러분 연말정산이 끝나면 각각 누구한테 얼마 줬는지, 얼마의 세금이 나왔는지 서류 내시라고 했어요. 그걸 뭐라고 부르자? 근로소득 지급 명세서. 그러면 근로소득 지급 명세서는 현재 근무하는 사람, 기중에 그만둔 사람 둘의 서류가 함께 나가야 되겠죠? 총괄해서 정리하셔서 내셔야 돼요. 근데 이제 그거 실수를 여기서 사고를 치는 거죠. 계속해서 작업해서 계속 근무자만 내요. 근데 국세청에서 연락 올 겁니다. 서류 미제출 부분 있으니까 가산세 내시면 돼요. 우리 1%라고 얘기했었죠. 그러니까 우리 그렇게 가는 거예요. 가산세가 나오는 배경을 보면. 그래서 이 탭도 중요하다. 시험은 무시하지만 반드시 탭의 의미를 갖고 가실 거. 그래서 이 계속은 요 자리에서 대부분 업무를 한다. 그리고 중도 퇴사자는 중도 자리라는 부분에 자동적으로 모여 있어요. 그리고 이 중도 퇴사자는 여기 K랩에 대한 프로그램 중도 퇴사자 프로세스라는 게 있죠, 여러분. 자, 요 순서대로 작업을 합니다. 어차피 저희가 문제 풀 때 이 순서대로 갈 거예요. 그런데 이 순서대로 하셔야 돼요. 위배하실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퇴사자가 나왔다 그럼 여러분 퇴사자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디 가서 퇴사 처리해야 될까요? 우리 사원 등록에 가면 우리 입사한 날짜 있잖아요, 여러분. 그럼 퇴사한 날짜가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퇴사 날짜를 넣어야 되겠죠. 그러면 퇴사 처리를 먼저 하시는 거고, 그리고 우리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은 언제 하시라고 했어요, 여러분? 퇴직한 달에 급여를 지급할 때라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그럼 퇴직한 달에 급여를 줄 때 할 거니까 우리는 급여 자료 입력에 가면 퇴사일자 입력하면 이들이 뭐가 된다? 퇴사자라고 표시가 돼서 들어와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퇴사월에 금액을 넣어주시고 그럼 그때 이제 무엇 하셔라? 정산하라고 했으니까 정산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낼 세금이 있는지 돌려받을 세금이 있는지 대체적으로 여러분 중간에 그만둔 사람들은요 대부분 돌려받는 세금들이 대부분 있어요. 그러니까 연봉이 고액 연봉자들이 아닌 이상은 추가적인 납부 금액은 거의 없고요. 대부분 돌려받게 되죠. 네. 그리고 중도 퇴사자가 연말정산 때 해야 되는 무슨 의료비라든지 뭐 신용카드라든지 이런 거 가져와서 해달라라고 했는데 그거 하는 게 맞나요?라고 물어보세요. 여러분 계속 근무자랑 중도 퇴사자랑 연말정산이 다른 건 없어요. 해달라고만 하시면 돼요. 근데 대부분 보편적으로 그런 서류를 거의 안 내요. 네, 거의 내지는 않습니다. 근데 간혹 이런 분들이 있긴 해요. 12월에 그만둔 거죠.
1월부터 12월까지 다녔어요. 근데 12월 31일을 지나서 그만둔 게 아니라 12월 1일 날 그만뒀다. 2일 날 그만뒀다. 그래서 회사한테 서류를 주고 내 것도 해 주면 안 돼요라고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해 주실 수 있으면 해 주세요. 시험은 그 문제도 출제한 적은 있어요. 근데 뭐 보험료를 냈던 것 같아요. 보험료하고 신용카드. 뭐 그러면 똑같이 입력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연말정산은 계속 근무자든 중도퇴사자든 동일하다. 그래서 그 부분 해 주시고, 그리고 이 급여 자료 입력에 제가 납부와 환급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환급이 있으면 국가한테 돌려달라고 해야 되고, 납부가 있으면 내가 급여 부분에서 그 세금만큼 빼고 나머지가 나가야 되잖아요. 그럼 그걸 반영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급여 자료 입력에서요, 중도퇴사자를 우리 정산을 거기서 직접 하시고 무엇 할 수 있다. 반영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급여 자료에서 반영해 버리면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 부분에 중도 탭에요. 자동으로 들어와요. 아, 근데 나는 급여 자료 입력에 반영 안 하고 여기 와서 직접 하고 싶어 해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네, 그건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에 근로소득에 가면 우리 중도 퇴사 자리가 있었죠. 네, 그 자리에 지금 정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순서를 지켜라. 이렇게 기억하셔야 되고요. 자, 그다음 자, 요 두 가지. 이 두 가지는 뭐냐면 여기는 두 가지, 이 두 가지에 대한 부분에 서 제가 두 가지라고 했네요. 이 이상의 근무지가 있다라는 사람이 있고요. 자, 이 사람은 중도 입사자이다. 재취직자라는 표현을 쓰기도 해요. 그럼 여기 이 두 사람은 형태가 똑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왜 구분하냐라고 보신다라면 우리가 이 두 사람의 다른 용어를 구분하면 이런 의미가 되는 거거든요. 요거는 제가 탭을 잠깐 움직여서 보여드릴게요. 자, 아이고, 요 자리. 자, 지금 요 소득명세에 가보면 이 탭 중에 소득명세라는 탭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가 현이라는 부분과 주라는 글씨가 있고, 여기가 전이라는 글씨하고 종이라는 글씨가 있어요. 자, 요 두 가지 의미가 이 두 개가 해당이 돼요. 그러면 우리가 두 개 이상의 근무지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 사람은 투잡을 하고 있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회사에서도 근무를 하지만 또 다른 직장이 있더라. 문제가 될 게 없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은 두 군데 이상에서 급여를 받잖아요. 근데 연말정산을 양쪽에서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연말정산을 행위처럼 하는 거. 지금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에 들어와서 김철수를 불러드리고 서류는 내지만 여기다가 보험료가 얼마가 있고 의료비가 얼마가 있고라는 걸 지금 두 직장에서 다 하진 않는다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하나의 직장은 급여 자료만 집계해서 그냥 내고 끝낼 거예요. 그리고 하나의 직장은 나 이런 직장에서 급여받은 게 있거든. 그래서 이 직장에 우리 합산해서 신고해줘 라는 걸 하셔야 되거든요. 그것 때문에 이게 들어오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근로자는 뭐라고 얘기할 거냐면 지금 현재 주된 근무지를 어디로 갈 거냐. 내가 지금 현재 두 개 이상에서 근무를 하는데 A라는 회사에서도 근무를 하고 B라는 회사에서도 근무를 하고 있다. 소위해서 김철수라고 하는 직원이 있는데 김철수는 A와 B에서 근무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A하고 B 중에 김철수가 뭘 결정해라? 주된 근무지와 종된 근무지를 결정해라. 그래서 주 근무지를 A로 하기로 했다. 그리고 우리 따라다니는 종된 근무지를 B로 하기로 했다. 이건 회사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근로자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김철수가 종근무지라고 자기가 생각했던 B에 가서 뭘 할 거냐면 이걸 달라고 할 거예요.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근로소득 원천 징수, 영수증. 이런 연말정산 끝나면 이거 근로자한테 줘야 된다고 했잖아요. 이걸 달라고 해요. 근데 이제 이 얘기를 하겠죠. B에 있는 연말정산을 해야 되는 종업원이 아니 연말정산도 안 끝났는데 이거 왜 달라고 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김철수였다라면 제가 설명을 해야 돼요. 아, 나 다른 지역에 다른 근무지에서도 소득이 있어. 나 그쪽으로 합산할 거거든. 그래서 너네 쪽에서는 별도의 연말정산 안 할 거야.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 김철수만 불러주고 그리고 여기에 소득이 들어올 거예요. 현금무제 소득. 그거로 그냥 끝내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해요. 이해되셨어요? 그대로 그냥 제출만 할 거예요. 이 사람한테 얼마 줬다라는 지급명세 제출로 끝나요. 그런 걸 우리가 연말정산 너네한테 안 할 거야 라는 표현을 해요. 됐어요? 그러면 요거 받아서 주 근무지에 무엇 해야 된다? 여기에 김철수가 제출을 해줘야 돼요, 여러분. 양쪽에서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무엇 해줘야 되는 거예요? 현금무지에 대한 부분. 그러면 지금 현금무지가 이제 누구를 들어요? 여기는 A이겠죠? 그러면 여기 우리 무슨 부분? 아, 현이 아니라 주로 갈게요. 주 근무지가 A가 되겠죠? 그럼 여기 종이라고 되어 있죠? 종에 있는 누구의 정보를 넣어줘야 된다? B의 정보를 넣어줘야 돼요. 이해되셨어요? 내가 A에 있는 사람이라면 또는 B에 있는 사람이라면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여기 와서 빨리 페이퍼로 출력해서 주시고 그 사람 연말정산 끝났다고 표시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요했던 부분. "시험 문제 출제하냐고 물어보신다면 "네 출제했습니다." 그래서 인제 그렇게 나오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 지금 현근무제 근무 기간도 1월 1 일부터 12월 31 일이에요. 근데 종근무제 근무 기간도 1월 1 일부터 12월 31 일로 줘요. 근데 이게 종전의 의미를 처음 들어보신 분들은 '근무 기간이 왜 똑같지?' 똑같을 수 있다고요. 그리고 여러분 2 개만 있지 않아요. 3 개가 있을 수도 있고 4 개가 있을 수도 있어요.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주근무지에서 종근무지 걸 무엇한다? 합산해서 연말정산을 한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요. 자, 재취직자라고 하는 중도 입사자. 자, 이 사람은 이런 표현인 거죠. 자, 지금 위에 있었던 김철수를 좀 이제 바꿔서 간다라고 하면 이런 의미가 됩니다. 자, 김철수가 지금 현재 근무를 하다가 지금 A가 있어요. 근데 A에선 나는 1월 1 일부터 언제까지 6월 30 일까지 근무를 했어요. 그리고 무엇하였다? 나 퇴사했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 사람 이제 직장이 없네요. 자,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무엇을 하였다? 이직을 하였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럼 이직했다는 얘기는 다른 회사에 취업했다는 얘기겠죠? 자, 그 취업한 회사가 B라는 거죠. 됐을까요? 그래서 이 회사에서는 소득이 7월 1 일부터 자, 이 사람은 회사 알아보고 그만뒀겠죠. 7월 1 일부터 소득이 있었다는 건. 그래서 7월 1 일부터 12월 31일 현재 무슨 상태다? 현재 근무 중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반드시 B에서 연말정산을 담당하는 종업원은 누구한테? 김철수한테 무슨 얘기를 해야 된다. 아, 전근무지가 있죠. 전근무지 거 서류 받아서 꼭 내셔야 돼요라는 얘기. 근데 여러분 종업원이 많으면 김철수 불러서 얘기하는 거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연말정산할 때 종업원들한테 안내서를 줘요. 그래서 거기다 꼭 써놔요. 무슨 부분? 전근무지가 있는 분들, 소위 해서 중도 입사자들. 그래서 중간에 입사하신 분들은 전 근무지가 있으면 여기가 A가 전 근무지가 돼요. 전 근무지에서 뭘 받아와라. 똑같습니다. 근로, 소득, 원천, 징수, 영수증을 받아서 무엇해라? 회사에 내주세요라고 얘기합니다. 이해됐어요, 여러분? 그럼 요거 받아서 현 근무지에서 무엇한다? 우리는 합산 신고하는 게 원칙이다. 그러면 지금 여기 현 근무지라고 하는 이 글씨가 그래서 있는 거예요, 현이. 그러면 이 현은 누가 될 거고요? B가 되겠죠. 그러면 저는 누가 되는 거예요? A가 되겠죠. 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들어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직접 입력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시험지에 줘요. 누구요?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은 일부만 발췌해서 줄 겁니다. 그럼 오타 내지 말고 타이핑만 잘 쳐주시면 돼요. 됐을까요? 그래서 나오는 부분. 그래도 그런 의미다라는 부분이고요. 요 네 가지 형태는 현재 모두 다 출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계속 근무자 및 특수한 경우에 연말정산 제가 이렇게 제목은 달았지만 사실상 여기 특수의 일부분은 빠졌어요. 네. 그래서 네 가지 정도만 보여드렸고 여러분 실제 일을 하러 가시면 요거 말고 별도의 공부를 조금 더 하셔야 될 거예요. 요거 말고도 또 있어요. 형태들이 좀 달라지는 거. 근데 최소한 네 가지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떤 의미로 쓰는지. 그래서 나온 부분입니다. 됐을까요? 자, 그래서 나온 부분이고요. 자, 우리 지금 필드가 이제 뒤쪽에 가시면 요 메뉴별로 이렇게 설명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요거는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 저는 별도 설명을 여기 필드별로 다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들 내용들 설명되어 있으니까 참조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일단 저는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연말정산을 하겠다. 그럼 필드가 진짜 많아요, 여러분. 그러면 지금 이 부분들을 입력을 할 때 어떻게 입력할 거냐라는 부분들이 또 우리한테 문제가 되겠죠. 그리고 요 부분들 우리 앞에서도 한번 했던 거죠, 여러분. 네, 요거 한 번 더 보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실무 예제 이제 들어갈 건데 이 사람은 지금 풀 버전을 다 할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자리에 들어와서 연말정산을 하겠다라고 하시게 되면 일단 일반적으로 12월 32일에 현재 근무하는 사람, 나 2월 달에 연말정산해. 그럼 2020년도 건 2021년도에, 2021년도 건 2022년도에 하겠죠. 그래서 그때 연말정산을 합니다. 그럼 여기 들어와서 제일 먼저 할 건 나는 사원을 부르는 게 제일 먼저 하실 일이겠죠. 그죠? 사람 부르는 거. 아니, 사람이 있어야 연말정산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1번이에요. 사원 부르기가. 자, 그리고 나서 나는 어느 탭을 할 거냐가 문제예요. 그리고 여러분 시험은 이 연말정산 입력 탭만 자주 내요. 근데 여러분 이거로는 연말정산 못해요, 여러분. 네. 그래서 이 부분으로 끝낼 수는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 사원을 불러주시고요. 그리고 원래 기본적인 순서는 무슨 부분? 아, 소득의 확정이 있는지. 왜냐면 여러분 우리 앞에서 신용카드 한도가 있었죠? 그럼 신용카드는 내가 공제 대상 금액이 되려면 얼마 이상은 써야 된다 이런 얘기 했었어요. 25% 이상은 써야 된다. 의료비 공제 대상에 들어오려면
금액이 있고 거기에 3%를 초과해서 사용했을 때만 공제 대상이 될 수 있다. 기부금도 한도가 있어서 한도 계산 내에 있으면 전부 다 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그 한도가 넘치면 우리는 2월 공제라는 제도가 있다. 뭐 이런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그게 다 무슨 부분? 우리 지금 얼마 받았냐라고 하는 급여 가지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급여를 확정짓는 자리가 이 자리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탭에서 모든 업무를 다 끝내겠다라고 하시면 소득 명세를 제일 먼저 확정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부분? 아, 우리 회사 거. 지금 우리 회사 거는 이 자리에 다 들어와져 있겠죠. 그럼 이 우리 회사 건 어디에서? 내가 급여 자료 입력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급여 자료 입력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자동으로 들어와요. 여러분이 추가적 입력을 하지는 않습니다. 우린 추가 입력한 게 있는데요. 그럼 여러분 이 노란색 자리가 있는지 확인해 주시면 돼요. 자, 이건 무슨 얘기시냐면 우리 이제 가끔 이런 회사가 있으세요. 그것도 시험 문제를 낸 적은 있는데 최근 기출에서는 찾아볼 수 없고요. 자, 지금 휴가비를 줬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휴가비는 과세급여이잖아요. 그러면 급여 자료 입력에 휴가비를 줬던 달에 항목 하나 만들어서 넣어서 줬어야 되는데 이분들이 급여라는 부분의 입력은 빠지고 복리후생비를 회계 처리해도 문제가 되진 않거든요. 그래서 복리후생비를 회계 처리하고 그리고 급여 자료 입력 자료가 없었던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자리가 빠진 거죠? 그럼 무엇 하셔야 될까요? 추가 입력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이 있다라면 여기서 직접 입력하는 경우가 있기는 해요. 근데 그런 경우가 아니면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 왜 법인세법상 소득 처분을 받아서 상여를 받아간 것처럼 보겠다라고 하는 걸 인정상여라고 했었죠. 근데 인정상여는 급여 자료에 입력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정상여는 거의 대부분 무엇한다? 여기 13-3번이라고 하는 부분에 가시면 과세대상 추가라고 되어 있고 인정상여 추가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이 자리에 직접 입력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면 인정상여 문제가 나왔다. 지문에. 그러면 이 자리에 들어와서 무엇 하셔야 된다? 입력을 하셔야 돼요. 그게 1번이라는 거예요. 됐을까요? 근데 우리는 그런 사람 없어요. 그러면 급여자로 들어왔겠죠? 그리고 우리는 중도 입사자 없어요. 끝. 우리는 무슨 투잡 하는 사람도 없대요. 라고 하면 이 소득명세는 사실상 아무 쓸모가 없어요. 이해되셨나요? 근데 우린 회사가 그렇게 단정적으로 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급여자료 입력 부분에 추가도 있을 수 있고 우리는 근무자 중에 누가 있을 수 있다? 우리는 종근무지가 있는 사람. 우리 회사가 주근무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종근무지가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우리는 중간에 입사한 사람 중에 전 근무지가 있는 사람도 있다. 그럼 여기에 종과 전 근무지에 대한 걸 여러분들 직접 입력을 해야 지금 현재 근무지하고 여기 종전 근무지의 내용이 뭐가 된다? 합산이 돼요. 그럼 합산이 돼서 소득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1번. 시험은 내면 들어옵니다. 시험은 내면 들어온다. 그런데 업무는 얘를 항상 지금 얘를 1번이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얘를 2번으로 쓸게요. 2번을 하시는 거예요. 됐을까요? 네, 그렇게 가시면 되고요. 자, 그럼 이게 이제 끝나면 그 다음은 어디를 가자. 그럼 그 다음에 가실 건 우리는 부양가족이라는 부분에 갑니다. 부양가족. 그래서 이 부양가족에 가서 정리를 하시는 부분이에요. 그럼 저는 일단 지우고 다시 해볼게요. 자, 그러면 지금 사원을 불러들여 주시고 그리고 소득명세에 정리할 게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부양가족이란 탭에 가서 업무를 마무리하자. 그럼 여러분 우리는 사원 등록에서도 뭐가 있었어요? 부양가족을 입력할 수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사원 등록에서 입력을 하실 수도 있고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에 부양가족 탭이라는 탭을 눌러서 이 자리 입력을 해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적공제에 대한 부분에 내용을 무엇하자? 정리해라. 왜냐면 여러분 우리가 총급여가 확정이 되면 거기서 근로소득 공제를 뺄 거죠. 그럼 근로소득 금액이 나오겠죠. 근로소득 금액에서 제일 먼저 빼는 게 뭐예요? 인적공제잖아요. 그 다음에 보험료 공제 빼고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소득 확정 지었고 부양가족에서 인적공제를 무엇하셔라? 점검하셔야 되겠죠. 추가적으로 입력할 수도 있고 우리 전년도하고 동일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찌됐든 시험은 다 어떻게 할까요? 다 수정이겠죠. 다 고치라고 하겠죠. 자, 그렇게 낼 거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 있는 사람들 그러면 여기 들어가서 봤더니 아니 우리는 본인도 있고 나는 배우자도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본인이 쓴 돈, 배우자가 쓴 돈 우리가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었죠. 인적공제 들어오는 건 본인과 누가 들어올 것이다. 배우자가 들어오고 부양가족이 들어온다. 이렇게 크게 나눴었잖아요. 그러면 이들이 쓴 돈도 연말정산 공제 받아야 안 받아요? 받죠, 여러분? 그러면 여기 밑에 보시면 보험료, 의료비, 신용카드 이렇게 나오는 글씨 보여요, 여러분? 이해되셨어요? 그리고 여기 안 보이지만 이 자리는 교육비가 있거든요. 교육비, 이 자리에 기부금. 그러면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기부금은 우리
공부했던 거, 이론 공부했을 때 떠올려 보시면 뭐라고 하냐면 본인이 부양하고 있는 사람들 것도 공제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다만 보험료는 연령과 소득이 충족해야 된다. 그래서 20세 이하, 60세 이상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 자건만 되고, 자, 의료비는 소득과 연령을 규제하지 않겠다. 제한 안 하겠다. 너가 무엇했다라면, 너가 지출만 했다라면 인정해 줄게. 그래서 본인과 부양가족 다 들어왔죠? 이러면 교육비에 자녀 거 못 들어와요? 들어오죠? 우리 신용카드에 본인 것만 해요? 아니죠. 본인과 부양가족 들어오죠. 다만 그 부양가족 중에 누구는 빼라? 형제자매는 어떤 경우도 들어올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기부금도 부양가족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들어오죠. 그러면 지금 이 여기에 입력되어 있는 사람들이 얼마씩 썼는지 임명별로 모두 다 작업을 하는 게 원칙이에요. 되셨을까요? 근데 이 문제를 잘 안 내요. 이 문제를 가끔 내요. 그러니까 이 문제만 나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이건 무조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입력을 하시게 되면 여기 입력했던 정보가 여기 신용카드 등이라고 하는 탭에 자동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그리고 이 정보가 어디에 연말정산 입력이라는 부분에 자동에 들어가서 금액이 탁탁탁탁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자리에 직접 입력하는 건 몇 가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다 직접 입력해서 연말정산을 했다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연말정산은 없습니다. 말씀드리지만 시험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부탁드리지만 시험만. 그래서 요거를 확정을 하셔야 되고, 그래서 요 확정이 끝나지면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갑니다. 그럼 이제 순서적인 부분을 놓고 본다라고 하면 다시 또 쓸게요. 여러분 제가 지저분해서 계속 지우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나온 부분에 얘가 1번, 그리고 소득명세 확정하는 게 2번, 부양가족에 들어와서 3번, 여기서도 순서가 있다. 인적을 하시고 그 인적별로 무엇한 거? 그들이 쓴 돈, 지출한 게 있으면 이 아래에 가서 입력하자. 그리고 이 입력하실 때 여러분 프로그램 가면 노란색 자리가 있고 흰색 자리가 있어요. 자, 흰색 자리는 그냥 치면 돼요. 노란색은 뭐다? 더블 클릭이에요. 자, 더블 클릭하면 뭐가 될 것이다? 팝업 창이 뜹니다. 그 팝업 창에 다시 입력을 합니다. 됐어요? 그래서 노란색은 더블 클릭해라 라는 의미가 돼요. 뭐 이런 식으로 뭐 팝업창을 띄워서 거기다 다시 넣어야 돼요. 직접 입력하는 게 아니라서. 그래서 그렇게 넣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어디에 가자? 그 다음에 여기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됐을까요? 그래서 여기 가시는 거고요. 여기 갔더니 아, 나 연금이 있네. 그러면 국세청 요구합니다. 계좌번호랑 그리고 어느 금융기관에 연금 가입했는지 상세 내역을 넣어줘 라고 해요. 그러면 그 부분은 여기 보시면 연금이라는 글씨가 있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연말정산 입력에 넣으려고 했더니 연금이 있네? 그러면 요 자리에 가야 돼요. 그러니까 얘를 먼저 한다라고 얘기하진 않아요, 저는. 이 부분들은 필요할 때만 할 거예요. 그래서 4번 자리에 연금이 있다라고 하면 여기서 아예 입력 못해요, 여러분. 회색으로 아예 죽어 있어요. 네, 입력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 가서 입력을 해서 끌어올 거예요. 이해되셨을까요? 그리고 월세라는 게 또 있어요. 그랬더니 무슨 분? 월세는 집주인의 정보를 넣어줘야 돼요. 그리고 내가 그 집에 사는지 다 넣어줘야 되니까. 그럼 월세도 지금 연말정산 입력이라는 탭에 가면 무엇으로 되어 있다? 회색이에요. 그러면 어디에 가라? 월세, 주택, 임차에 가서 넣으셔야 돼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이 자리에 입력한 부분이 어디에 4번 자리에 들어와요. 그래서 이 두 개의 탭은 있을 때만 쓰는 거거든요. 사실상. 그러니까 없으면 사용 안 하는 탭이에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이게 순서입니다. 시험은 무엇 하신다? 내는 것만 간다. 그러니까 1번은 무조건 할 거예요. 왜냐면 사람이 있어야 연말정산 하니까. 그리고 2번은 안 하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리고 이 2번 같은 경우 누구를 많이 내더라? 아, 우리 입사한 사람이 있는데 적금무지가 있네. 이 문제를 많이 내요. 그럼 이 자리에 와서 소득을 넣어라. 그리고 곧바로 4번에 있는 자리로 가요. 2번을 여기 3번을 잘 안 내고 있다는 거죠. 시험 문제가. 3번을 거의 다 무시하고 있어요. 시험 문제 풀어보시면 알겠지만. 그런데 내시면 요 순서는 다 지켜주셔야 되는 거. 업무는 다 이렇게 갑니다. 네, 자격증은 착출.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시고. 그래서 순서가 조금 어렵기는 하지만 저희가 설명을 드려야 돼서 한번 말씀은 드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져가는 부분이에요. 그럼 이제 실무예제 1번에 나와 있는 내용 가지고 저희는 또 입력이라는 걸 해보도록 할게요. 실무예제 1번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게 왜 1번이라고 드렸냐면 1번에 나와 있는 부분 가지고 이제 정리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 부분에서 이제 두 번째 예제를 정리할 거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나와야 되는 부분이 이제 세 번째 예제가 또 있을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유형별로 내용을 다 봐야 돼요. 유형별로. 그래서 첫 번째 예제는 나는 오래전부터 이 회사 다니고 있어요. 계속 근무자이고요. 그리고 우리는 다른 부분에 소득을 가져올 건 없다라고 했을 때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요거 가지고 전체 내용을 다 볼게요. 전체 내용을.
그래서 지금 다음 자료를 보시고 계속 근무자인 김철수 씨의 연말정산을 완성하시오. 단, 김철수의 가족은 생계를 같이 하고 있으며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 제출 자료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받아온 자료는 없나 봐요. 모두 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간소화로 다 받은 자료이다라고 하네요. 자, 주택자금부터 기부금까지 다 나와져 있습니다. 여러분 시험을 보실 땐 이렇게 정리되어 있으면 매우 좋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알아두실 게 뭐냐면 실제 여러분 업무는 이렇게 정리해 준 사람 없어요. 근데 정리가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되어 있냐면 본인의 서류가 있다. 그러면 본인 서류 부분을 들어가서 봤더니 어떤 형태가 되어 있는 그러니까 본인의 주택자금 서류도 있고 신용카드 서류도 있고 교육비 서류도 있고 이렇게 다 묶여 있어요. 그리고 배우자도 내가 공제받는다 그러면 거기에 또 배우자 거 서류 다 취합이 되어 있고 그러니까 이게 따로따로 묶여 있는 경우들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확인하실 게 뭐냐면 이게 취합 부분이 같이 묶여 있는지 안 묶여 있는지 꼭 확인을 하시고 따로따로 되어 있는 부분들 다 정리해서 넣으셔야 돼요. 그래서 넣은 부분. 근데 간소화에 모여 있는 자료들은 지금 이렇게 모이는 부분이 많아지긴 했어요. 왜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년이 넘어가면 대부분 동의라는 걸 얻죠. 근데 성년이 안 된 친구들, 자녀들은 미성년의 나이이면 부모가 자녀 주민번호를 넣어서 자기 거로 취합시키는 게 자동적으로 돼요. 인증서만 있으면.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해 놓으면 요렇게 취합이 되긴 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국세청 간소화로 받아온 게 제일 좋은 거긴 해요. 근데 간소화에 안 모이는 건 외부에서 서류를 받아올 수밖에 없겠죠. 네, 그래서 다 검토해 주시고 그래서 요렇게 내주면 사실상 좀 쉽습니다. 주택자금부터 나와져 있는 내용 가지고 인제 우리는 시작을 할 거고요. 일단 김철수 씨는 연말정산할 때 주민등록 등본을 냈다라고 가정할게요. 그리고 그거는 우리 벌써 앞에서 사원등록 때 다 정리를 했어요. 그러면 실제 우리 인제 두 가지를 다 봐야 되니까 여러분 전체 메뉴 눌러 주시고 근로소득관리의 사원 등록 메뉴를 눌러 주세요. 자, 사원 등록 메뉴에 들어가서 보시면 지금 현재 김철수라는 종업원이 있겠죠. 그래서 김철수 종업원을 놓고 봤을 때 연말정산하실 때 부양가족이 바뀌었다, 변경된 게 있다라고 하시면 대부분 여기 들어와서 부양가족 명세라는 탭을 기준으로 무엇하더라? 여기서 변경하시더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도 변경할 수 있지만 우리 다시 전체 탭 눌러주시고 어디에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이라고 하는 탭 요거 열어 놓으셨으면 그대로 그냥 가시면 되겠죠. 자, 요 탭에 들어가서 보시면 우린 어디에서 이 부양가족이다라고 되어 있는 탭에 요 자리에서도 무엇할 수 있다? 입력하거나 수정이 다 가능해요. 그래서 여러분 편하신 대로 합니다. 그리고 시험 문제를 풀러 들어가시면 출제자가 이렇게 내는 분이 있어요. 부양가족이랑 연말정산을 같이 줘요. 근데 거기 봤더니 사원 등록에 부양가족 명세 가서 추가로 하고 오세요. 그리고 연말정산도 하세요. 이렇게 주는 출제자가 있고 무슨 부분 이 부양가족 탭에 사라는 출제자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어디서 하든 똑같다고 했으니까 여러분이 프로그램을 잘 다룰 수 있는 대로 가세요. 아, 난 사원 등록이 더 편하다. 그럼 사원 등록 가서 바꾸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아, 난 여기서도 바꾸는 거 별로 안 불편해. 그럼 여기서 하시면 되는 거예요. 네, 그 부분들은 어디서 하든 양쪽에 똑같이 다 반영이 돼요. 그래서 감점이란 부분은 요인이 작용하지는 않습니다. 또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조건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들어오셔서 우리는 여기 사원을 부르실 건데 여기 4번 자리에서 여러분 F2번 눌러보세요. 그러면 사원이 검색이 돼요. 그래서 나는 김철수만 부르고 싶다. 그럼 김철수 선택하시고 확인. 아, 근데 나는 현재 연말정산해야 되는 모든 사원을 부르고 싶다. 그러면 상단에 누구 눌러주시면 된다. 전체 사원이라는 버튼이 있어요. 그래서 전체 사원 버튼 눌러주시면 계속 근무자 모두 다 부르겠냐고 묻죠. 우리 이것도 할게요, 여러분. 얘 눌러주시면 하경자 씨가 아래쪽에 들어올 거예요, 여러분. 우린 두 명밖에 없어서 사실 이 두 사람밖에 안 불러옵니다. 근데 이제 종업원이 많으면 더 많은 자를 불러오겠죠. 그리고 지금 봤더니 뭔가 집계할 게 있는지 집계한다라고 또 글씨가 들어오네요. 외부 자료가 있으면 집계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겠죠. 우리 외부 자료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람이 들어온다. 됐어요, 여러분? 그럼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시험은 저는 전체상 부르는 거 별로 권장 안 합니다. 그냥 누구 연말정산 대상자 한 사람만 불러놓고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렇게 불러주시고 그리고 확인 무엇 하시라? 소득 명세 쪽에 우리가 추가적으로 작업할 게 있는지를 봐달라 이 얘기였던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13-3번 한 번은 볼게요. 자, 요 자리에 가시면 노란색이거든요. 여러분 제가 노란색은 프로그램에서 어떻게 하셔라? 더블 클릭을 하시거나 뭐 이렇게 표현했어요. 근데 더블 클릭했는데 안 열린다. 그런 경우도 간혹 있더라고요. F2번은 다 열려요, 여러분. 그래서 더블 클릭해서 열어보시면 과세 대상 추가분과 인정상의 추가분이 있죠.
그러면 제가 휴가비라고 했어요. 그럼 휴가비는 과세 대상에 넣어 주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법인세법상 인정상해 처분을 받았다? 그건 인정상해에 들어가셔야 돼요. 이해되셨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넣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추가 부분이 있으면 요 자리에 직접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실무예제 1번에 봤을 때 김철수 씨는 지금 현재 종근무지가 있다는 얘기가 있었나요? 없었어요, 여러분? 그러면 여기 종근무지 입력 자료는 없겠죠. 대신에 종근무지 입력하는 건 학영자식 가지고 해볼게요. 네, 그래서 지금 요 부분을 마무리가 됩니다. 그럼 소득명세는 고칠 게 없으니까 우리는 그 다음 어디로 간다? 부양가족 탭에 가서 인적공제 부분에 수정할 부분이 있는지 내용을 보시라는 거예요. 근데 우린 벌써 사전에 무엇을 했다? 우린 사원 등록에서 벌써 인적공제 얘기를 끝내고 들어왔죠. 그래서 지금 본인, 그리고 부친, 그리고 배우자, 그리고 누가 있다? 자녀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 입력이 되어 있으니까 여기서 더 수정할 건 없겠죠. 됐을까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고요. 그럼 이제 여기 주택자금부터 이제 내용을 정리해서 요 자리에 입력하는 것도 해보자고요. 그래서 여기 입력해서 요 연말정산 입력에 반영이 어떻게 되는지 그러면 내용 하나씩 하나씩 정리하고 입력할게요. 자, 주택자금에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몇 년도에 우리 빌려왔냐면 2014년도에 여러분 이거 빌린 날짜 중요해요. 한도가 다르고요. 조건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2014년 때 빌려온 돈입니다. 그리고 상환기간은 15년. 현재는 15년이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빌리는 기간의 제한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고 그리고 반드시 확인해야 될 게 뭐냐면 고정금리의 거치식의 여부. 그래서 고정금리인지 변동금리인지 그리고 거치식인지 비거치식인지 그거에 따라서 한도가 또 달라집니다. 자, 이 사람은 고정금리 비거치로 가지고 왔다고 하네요. 그래서 고정금리에 비거치로 차입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 주택자금 공제받으려면 기본적으로 김철수는 누구이어야 되고 세대주이어야 하고 그리고 얘는 무주택자이어야 하고 2000 몇 년도에 빌렸다라면 2020년도에 빌렸다라면 기준시가가 5억이고 근데 그 이전에 빌리면 4억 기준일 수도 있고 3억 기준일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었죠. 네, 그것까지 보셔야 된다라고 했고 그것도 건드는 문제가 있었다라고 했고요. 그런데 이렇게 내주면 아주 좋은 거예요. 법요건을 무엇하였다? 충족하였다. 그럼 여러분 모든 요건이니까 얘 세대주이고 무주택자이고 2014년도 차입하는 기간에 우리 기준시가 금액도 충족했어. 이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 공제로 그냥 넣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공제로 갑니다. 근데 여러분 주택은 누구만 보라겠어요, 여러분? 세대주 본인밖에 안 된다는 걸 머릿속에 가져가시라고 했어요. 세대원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거의 희박이다. 그래서 본인. 근데 여러분 본인이기 때문에 여기 가셔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지금 기부금 이 부분에 이 부분 넣을 필요가 없죠. 주택은 어쨌든 자기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부양가족을 따질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을까요? 그래서 이 부양가족 탭에 요 상세 내용을 입력하지 않는 겁니다. 자, 신용카드 가볼게요. 신용카드 가서 봤더니 본인 지출이라고 되어 있고요. 자, 차량 구입비가 있습니다. 차량 구입은 반드시 조심합니다. 신차의 임지, 중고차 임지. 자, 우리 취득세 등을 우리 무엇하는 취득세 등을 내야 되는 부분의 재산 구입은 우리 원칙적으로 무엇하지 않는다? 신용카드 사용에 공제가 안 된다. 다만 그중에 중고자동차는 해주겠다. 몇 프로요? 10%. 그거 기억하셔야 되겠죠? 자, 신차는 무조건 안 되니까 이런 무엇 하시면 돼요? X. 자, 이렇게 표시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밑줄을 그어버리시거나 되셨어요, 여러분? 이제 어쨌든 정리는 하셔야 되고요. 자, 현금 서비스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겠죠? 이것도 X가 되네요. 자, 그리고 기타 생활용품에 대한 구입. 자, 이 부분은 당연히 되죠, 여러분. 근데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거 200만 원이 포함되어 있대요. 그러면 우리 이 부분은 공제 대상이 되는데 1,800을 넣는 게 아니라 얼마를 넣어줘야 된다? 일반적인 신용카드에 1,600만 원을 넣어주셔야 되고 그리고 전통시장은 따로 가야 되죠. 왜냐면 우리 기본적인 한도가 300이에요. 근데 그 300이 넘치면 전통에 100만 원, 그리고 대중에 100만 원, 그리고 총급의 7천만 원 이하자 도서 등에 대한 거 100만 원. 그래서 최대 600까지 받을 수 있다고 했죠. 그럼 입력의 위치가 달라야 되겠죠. 그리고 공제율도 달라요. 그래서 공제율도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구분해서 넣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1,600이라고 쓴 건 그냥 일반적인 신용카드의 의미인 거예요. 자, 보험료 납부. 이런 보험료 교육비는 무조건 어디로 받아라? 보험료, 교육비.
그래서 신용카드로 중복공제 못 받는다고 했어요. 이것도 X가 되는 거죠. 됐을까요? 자, 그리고 국세 낸 거, 제세 공과금은 아파트 관리비까지 어느 것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세 당연히 못 들어옵니다. X. 됐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해서 정리가 끝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또 본인 거라고 했으니까 다른 사람 건 없네요. 자, 그다음 연금저축. 여러분 연금저축은 누구 거밖에 안 된다? 아무 말이 없어도 다 본인 거밖에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반드시 지문에 본인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본인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일단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연간 불이백 얼마가 있다? 360. 자, 2009년도 2월 10일에 가입했고요. 국민은행 계좌번호는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럼 계좌번호 이거보다 길어요. 근데 주는 거대로 갑니다. 하이픈 있으면 하이픈 치시면 되시고요. 그러면 이 부분은 공제에 들어가는 거니까 일단 저는 동그라미 표시하고 갈게요. 그리고 아까 주택자금도 되는 거니까 동그라미 하고 갈게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 여기도 되니까 동그라미. 자, 그다음 보험료. 자, 본인의 자동차 보험료가 있네요. 그리고 배우자께 있어요. 그럼 여러분 보험료는 뭘 얘기했었냐면 무슨 부분? 연령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고 소득의 요건이 무엇되어야 된다? 충족되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본인 거는 그걸 따질 이유가 없죠. 그러면 무슨 부분? 본인이 지금 보험료를 냈다. 뭐만 아니면 돼요? 저축성은 절대 못 들어온다겠어요? 보장성이면 들어오는 거죠. 그럼 본인의 자동차 보험료니까 이건 대표적인 손해보험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보장성 맞죠? 그럼 이거 공제가 되는 거죠. 그런데 본인이 장애를 갖고 있지는 않아요, 여러분. 그러면 얘는 뭐로 가야 돼요? 일반 보장성이란 부분에 넣겠죠. 그래서 저는 여기다 일반이라고 쓸게요. 자, 이렇게 쓸 거고요. 자, 배우자. 근데 여러분, 배우자는 앞에 일시적인 문예창작 소득이 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500만 원이면 우리 필요경비 60% 의제 조건을 뺐더니 기타 소득 금액 얼마였다? 200만 원이 되는 거죠. 그럼 기타 소득 금액 300만 원까지 뭐가 된다? 우리 사실상 공제 대상이 되죠. 근데 여러분 이게 어려우면 여기 보시면 돼요. 기본 공제 부분에 가서 봤더니 부로 되어 있는 사람은 보험료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배우자로 들어가 있는 건 공제가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아, 되는구나. 이해되셨어요? 생명보험료이고 그러면 이것도 동그라미가 되죠. 근데 이 사람도 일반에 들어가야 되겠죠. 장애는 아니니까. 그래서 보험료는 90만 원 더하기 50만 원을 해서 얼마 넣을 것이다? 사실상 우리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 일단 쓸게요, 여러분. 우리는 두 사람 거 합쳐지면 140만 원을 무엇할 수 있다? 공제받을 수 있다가 되죠. 그런데 시험은 이렇게 지금 요 자리에 가서 넣으라고 하면 140을 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140 한 번에 치진 못해요. 각각 넣어야 돼요. 그 각각을 여기서 하고 가는 거예요. 자, 그다음 의료비. 여러분 의료비는 연령에 대해서 규제해요, 여러분. 안 한다고 했어요. 자, 그리고 소득에 대한 거 규제해요? 안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연령과 소득은 전부 다 규제하지 않겠다. 너가 냈으면 된다. 라는 얘기를 했었죠. 자, 아버지 73세이고요. 이자 소득 1,600이 있습니다. 어차피 금융소득 2천만 원 이하까지 문제가 되지 않죠, 여러분. 그쵸? 자, 그래서 아버지는 지금 60세 이상제로 공제 대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소득 있는 사람을 보지 않는 거죠.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단순 건강기능식품을 무엇했다? 구입했다. 여러분 건강 증진, 건강 기능. 자, 이런 아이들은 의료비 이다 아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아버지는 요건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의료비 대상이 아닌 거죠. X가 되겠네요. 자, 본인입니다. 본인. 그래서 본인의 치료 목적 수술비. 자, 그런데 실손 의료보험금 얼마를 수령했다? 200만 원. 그럼 사실상 의료비로 인정받는 금액은 얼마가 될 것이다? 300만 원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겠죠, 여러분? 됐어요? 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공제가 일단 됩니다. 자, 교육비. 이런 교육비는 연령을 규제해야 하네요. 안 한다고 했어요. 네, 그래서 연령의 규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소득이 있는 사람 건 공제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소득 금액에 대한 규제 또는 제한은 있다고 보셔야 되겠죠. 자, 그럼 지금 그 내용 중에 이제 내용을 보시는데 여기서 하나 또 얘기한다면 우리 아까 신용카드 때 말씀 안 드렸지만 신용카드도 여러분 연령에 대한 거 규제해야 하네요. 연령 규제 안 하죠. 근데 소득 금액에 대한 규제는 한다 안 한다? 하죠. 그리고 이 부분에 누구? 형제자매는 어떠한 경우도 들어올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네, 그 사람 절대 못 들어와요. 근데 본인이었던 부분이어서 제가 이 얘기는 안 했던 거예요. 본인이 이런 걸 안 따지니까. 자, 교육비에 들어오면 그 얘기를 하나 해야 되겠죠. 자, 연령과 소득에 대한 부분은 얘기가 끝났어요. 근데 여러분 일반적인 교육비는 우리 누구는 절대 들어올 수 없다. 직계, 존속의 교육비는 절대 안 된다라고 했었죠. 다만 직계 존속을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게 무엇이다? 장애인 특수교육비.
이해됐어요? 그렇게 끌고 가셔야 돼요. 자, 그럼 내용 볼게요. 본인의 대학원 등록금. 여러분, 대학원은 누구 거만 된다? 본인 거만 된다. 그러면 이건 공제 대상에 들어갈 수 있겠네요. 동그라미. 아버지 원격 대학 등록금. 여러분, 아버지는 지금 기본공제 대상자예요. 그러니까 연령이나 소득에도 전혀 문제가 없거든요. 문제는 아버지가 존속이라는 게 문제죠. 이분은 직계 존속이에요. 여러분, 존속은 교육비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지금 장애인 특수 아니니까 X가 됩니다. 자, 장남입니다. 그럼 장남 지금 현재 몇 살이냐면 22살이에요. 그럼 22살이면 지금 연령에 문제가 있지만 사실상 얘는 연령 규제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문제가 되지 않죠. 근데 이제 따져볼 게 이거예요, 여러분. 자, 지금 22살인 장남이 부예요. 그러면 여기가 부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으면 여러분 고민할 게 뭐냐면 이게 연령 때문에 부인 건지 이해됐어요? 그리고 무슨 부분? 소득 때문에 부인지를 보셔야 돼요. 배우자가 부였었다면 이 박혜선이 배우자인데 이 사람이 부였었다면 누가 봐도 소득이에요. 왜냐하면 배우자는 연령 안 따지잖아요. 그러니까 부가 되는 사유는 소득금의 합계액이 100만 원이 초과됐다는 것 때문에 부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김혁은 지금 연령도 문제가 되잖아요. 왜냐하면 연령은 몇 세 이하? 20세 이하. 소득은 얼마? 우리 100만 원 이하 조건 충족이잖아요. 그럼 연령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소득 때문에도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따져보시라는 거. 자, 여러분 김혁은요. 김혁은 현재 무슨 부분을 보셔야 되냐면 김혁 같은 경우는 우리 앞에 이제 사원 등록을 들어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분 김혁은 공제 대상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 될까요? 안 될까요? 우리 앞으로 잠깐 넘어갔다 올게요. 여러분 페이지를. 요걸 제가 지금 소득을 안 써드렸는데 사원 등록 608페이지 한번 가보세요, 여러분. 자, 608페이지 가보시면 지금 현재 뭐라고 돼 있냐면 자녀 김혁은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이다. 그래서 지금 현재 김혁이라고 하는 아들은 장애인이에요. 그럼 장애인이면 여러분 나이는 규제해야 하네요. 안 하죠. 그래서 21세부터 59세도 다 누를 수 있다겠어요? 그럼 연령에 문제가 없네요? 그럼 이 사람은 동그라미가 돼야 되는데 부라는 거예요. 그럼 결론적으로 무슨 얘기일까요? 소득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장애인이고 이 사람은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총 급여액이 얼마가 있더라? 600만 원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총 급여액은 얼마까지만 들을 수 있다? 500만 원까지만 들을 수 있죠. 그래서 이 지금 현재 김혁이 부로 되어 있던 건 연령의 문제가 아니라 소득의 문제예요. 그러면 여러분 교육비는 소득에 문제가 생겼네요. 됐어요? 그러면 장남의 대학교 수업료는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가 되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시험 보실 때 정보가 이게 들어와져 있어요. 네, 그럼 이거 저처럼 띄워놓고 하세요. 이거 감점이 되거나 하지 않아요. 이렇게 띄워놓고 보시는 게 더 편해요. 그래서 띄워놓고 보시고 자, 그래서 일단 장남은 소득 때문에 부이기 때문에 무엇 하셔라? X 하셔야 된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됐을까요? 네, 그래서 X 해주시면 되시고 자, 그 다음 거 들어가서 볼게요. 그 다음 부분. 자,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가시면 누가 있죠, 여러분? 배우자. 자, 배우자는 지금 공제 대상에서 전혀 문제가 없죠, 여러분. 연령은 규제하지 않고 지금 배우자가 배우자 공제를 받는다는 건 소득에도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대학 등록금이니까 공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동그라미. 그다음 이제 기부금. 그럼 기부금은 연령에 규제해야 하네요. 연령 규제 안 합니다. 그런데 소득에 대한 건 제한을 하겠다라고 했었죠. 자, 그럼 기부금에 대한 부분 봤더니 동창회 후원한 게 있대요. 본인이. 이러면 동창회 친목회 우리 뭐 향후에 이런 거 다 못 들어온다겠죠? 그래서 동창회는 안 돼요. 그러니까 12만 원은 X가 됩니다. 자, 본인의 이재민 구호금품이 있었습니다. 성남시청에 24만 원 지원한 게 있대요. 자, 이것도 돼야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 성남시청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성남은 뭐로 보셔야 될까요? 여러분 지자체겠죠? 시청, 구청 뭐 이런 거. 그러면 이 부분은 무슨 기부금에 들어간다? 법정 기부금에 들어가야 되겠죠. 우리 법정인지 지정인지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된다겠어요. 자, 아버지 교회 기부금이에요. 자, 교회는 뭐로 보시면 돼요? 지정 기부금 중에 누구에 속한다? 종교. 여러분 지정 기부금은 종교단체 기부금과 그렇지 아니한 걸 구분해야 된다고 했었죠. 네, 그래서 종교에 들어갑니다. 공제받는데 문제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동그라미. 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입력을 하실 때 저는 대부분 정리해 놓고 입력하면서 한번 더 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불편하시면 하나씩 하나씩 정리하셔도 되세요. 근데 정리를 하고 넣는 부분이 사실상 해 보시면 쪼끔 더 편해요, 시험적으로 놓고 보시면. 그래서 요렇게 정리가 끝났습니다. 그럼 이제 순차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순차적으로. 그러면 저는 지금 한 곳을 좀 지워야 될 게 있어서 지우고 들어가 볼게요. 아이고 지우개가. 여기 우리가 입력해야 될 정보들이 있어서 요거를 저는 잠깐 지울게요, 요 자리만. 자 그럼 김철수 선택해 주시고 일단 소득은 끝났습니다. 그래서 소득은 확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 소득이 확정이 된 건 연말정산 입력이라는 탭에 잠깐 가 볼게요 여러분. 총 금액 6,200 들어온 거 보이시죠? 그러니까 이 소득 명세에 금액을 넣으면 이 자리가 계속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6,200 이고 그와 관련돼서 우리는 근로소득 공제가 얼마 1,285만 원 지금 공제 받아서 근로소득 금액은 얼마이다? 4,915만 원이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리고 부양가족 탭에 인적공제 들어온 게 있어서 기본공제, 추가공제 들어와져 있고 우리 인적공제 정리됐죠, 여러분? 그래서 여기까지 마무리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급여자료 입력에 누굴 넣었었죠? 우리 4대 보험 쪽. 그러면 4대 보험과 관련돼서 무슨 보험? 국민연금 보험료 들어와져 있고요. 그리고 보험료란 부분에 누가 들어와져 있다? 건강과 고용에 대한 부분 들어와져 있는 거 벌써 보이시죠? 됐어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작업이 다 끝난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여기 밑에 있는 주택자금 그리고 그 아래쪽에는 뭐 신용카드, 연금 뭐 이렇게 순차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들 중에 본인과 부양가족이 쓴 부분의 내용은 지금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그리고 기부금에 대해서는 국세청이 뭘 원한다? 인명별 명세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걸 여기서 합니다. 그럼 지금 김철수를 일단 선택을 합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신용카드 부분부터 먼저 할게요. 요거 순차적으로 이렇게 내려갈게요. 자, 그럼 신용카드는 본인밖에 없네요. 여러분 이게 본인도 있고 배우자 거도 있다. 그럼 배우자로 바꿔놓고 입력을 하셔야 될 때도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누구로 선택되는지 꼭 확인합니다. 자, 김철수 선택이 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 보험료 자리에 요 자리는 어디에서 들어온 부분? 4대 보험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4대 보험 모이는 거예요. 자, 우리 신용카드 쪽에 갈게요. 그래서 신용카드 사용액 쪽에 가시면 여러분 노란색이네요. 그럼 여러분 더블 클릭하시라고 했죠? 그럼 이렇게 창이 넘어가죠? 됐어요, 여러분? 근데 지금 프로그램 업데이트 버전들이 들어와져 있으면 이렇게 내용들이 다 구성이 되어 있겠죠. 자, 혹시 물어볼게요, 여러분. 여러분들 여기 더블 클릭하면 창 이렇게 보여요? 월별로 나뉘어져 있어요? 월별로 안 나눠져 있어요? 제가 수업 중에 무슨 말씀 드렸었냐면 저 테스트 버전 설치했다고 했거든요. 테스트 버전 여러분은 받을 수는 없으세요. 저는 이제 저자이다 보니까 미리 받은 게 있어서 테스트 버전 지금 설치한 건데 이렇게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보인다라고 하면 중간에 업데이트는 한번 했어요. 이게 7월 달에 업데이트를 하고 그다음에는 업데이트를 지금 안 해준 상태예요. 교육 버전도 중간중간 업데이트를 하거든요. 여러분 답변 좀 해 주세요. 아무도 답변 안 하시네요. 여러분 다 어디 가셨나요? 어머 어떡하면 좋아요. 저 혼자 수업하고 있었나요? 음. 일단 수업은 잠깐 스톱할게요. 그래서 고 내용 어 다들 오셨으니까 이어서 할게요. 그래서 신용카드 부분은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건 2020년도 세법 개정이 모두 다 반영됐던 부분을 보여드렸던 거고 근데 그 부분이 지금 여러분 설치했던 버전이랑 같은지를 물어봤던 부분이에요. 근데 이게 2020년 7월 달에 업데이트가 지금 공표되어 있는 거, 배포되어 있는 버전은 여기서 더블 클릭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까 이제 같이 다 되어 있는지 확인했던 건데 저만 지금 되어 있고 그래서 저는 구 버전을 다시 설치를 했어요. 업데이트 되기 전 버전으로. 그래서 지금 요 부분만 있는 거를 지금 여러분들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시험 보러 가시면 요 자리는 아까 제가 화면에 잠깐 띄워줬던 그러니까 지금 2020년도 세법 개정에 의해서 다시 만들어진 그 화면으로는 안 갈 것 같습니다. 이제 가기가 어렵겠죠. 네, 시험 문제를 아니면 아예 신용카드를 안 낼 수도 있어요. 또는 신용카드를 내는데
우리 이 자리에 넣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 부분을 그냥 연말정산 입력 부분만 낼 수도 있겠죠. 네, 그렇게 낼 수도 있고요. 이 자리는 뭐 계속 내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그 부분 확인차 확인해 달라라고 했었는데 지금 저만 그런 상태여서 프로그램 다시 재설치를 했습니다. 그럼 이제 들어가 볼게요. 우리 지금 현재 신용카드부터 시작하자라고 했으니까 전 신용카드부터 할게요. 우리 교재는 아마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이렇게 순차적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저는 여기 신용카드 보여지니까 신용카드 먼저 할게요. 그러면 해당되는 종업원 선택해 주시고요. 네. 그러면 김철수 선택해 주시고 그리고 김철수 신용카드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럼 김철수 거만 입력합니다. 지금 나와져 있는 부분에 우리가 무엇했던 거, 입력이 가능하다라고 했던 거, 소위 말해서 공제 대상이 된다라고 했던 부분만 넣습니다. 그럼 신용카드 등 사용 부분에 가셔서 요 자리 입력할 때도 여러분 위치가 틀리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자, 그건 무슨 얘기냐면 칸을 보시면 국세청이라는 글씨가 있고 기타라는 글씨가 있어요. 우리 시작할 때 뭐라고 했었냐면 지금 여기 보여지는 자료는 모두 다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출받은 자료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국세청 자료라는 거죠. 그러면 국세청 자료는 국세청 글씨 쓰는 거예요. 근데 국세청의 자료가 안 모이는 게 있어요. 그럼 외부에서 받아야 되는 거?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어디에 기타 자리에 넣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입력하는 위치도 다르다는 거죠. 우리는 다 국세청 란에 넣겠습니다. 그럼 본인의 신용카드 부분을 들어가서 보시면 지금 순수하게 쓴 신용카드로 인정되는 거. 근데 소위 말해서 전통시장에서 쓴 것도 아니고 지금 어디 우리 전통시장도 아니고 그리고 도서도 아니고 대중교통도 아닌 거. 그러면 우리 그런 부분은 따로 가죠. 신용과 현금과 직불 나눠 갑니다. 사실 현금하고 직불카드 같은 경우는 나뉘어 있지만 이 부분은 이제 공제율은 같아요. 네, 공제율은 같고요. 그러면 신용카드라고 되어 있는 란에 우린 1,600만 원 입력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넣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우리 200만 원 전통시장 사용분이 있었죠, 여러분? 네, 이 부분은 어디에? 여기 전통시장 사용분에 넣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 200만 원을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넣는 부분.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건 되게 단촐한 거예요. 본인의 신용카드밖에 없으니까. 본인 이외에 김철재, 박혜선, 김혁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있으면 그들로 움직이셔서 여기다 넣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도서 공연 같은 경우에는 이 노란색으로 보이잖아요, 여러분. 여기 더블 클릭해 보시면 이렇게 나뉘어 있어요. 도서 공연을 인정되는 부분에 신용카드로 쓴 거, 현금 영수증으로 쓴 거, 직불로 쓴 거 입력하는 자리가 지금 구분이 되어 있어서 노란색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또 그 부분들이 이제 그런 의미예요. 노란색은 더블 클릭하셔라 했던 부분이 또는 F2번. 자, 그래서 이렇게 넣어주시고 그리고 요거 확인까지 할게요, 여러분. 자, 신용카드 부분을 일단 신용카드는 본인 거밖에 없으니까 김철수에 입력을 했어요. 그럼 1,800이잖아요. 이 금액이 연말정산 입력 버튼 갔다 올게요. 자, 연말정산 입력이라고 하는 탭에 가시고 그리고 요 부분이 추후에 어디에 보여질 거냐면 우리는 신용카드라고 해서 나와져 있는 요 42번 자리에 반영이 될 거예요. 근데 왜 안 보이나요? 라고 하신다라고 하면 지금 신용카드 부분은 여기에 입력하고요. 여기로 당겨오는 행위를 하셔야 돼요. 여기 가서 이러면 두 번 입력한다라면 누가 이 프로그램을 쓰겠어요? 안 쓰죠. 그래서 당겨오는 부분이 있어요. 또 그 부분이 요 자리에 이제 반영되는 게 있을 거예요. 이제 보시자고요. 지금 안 할 거예요, 여러분. 한꺼번에 반영할 거라서. 자, 그리고 연금저축. 제가 아까 뭐라고 했냐면 주택자금도 본인 것만 인정된다고 보는 게 맞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양가족이 썼다라고 하는 이런 명세는 작성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연금저축도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본인 거밖에 안 되니까 시험에 배우자나 또는 다른 부양가족께 들어오면 무조건 X라고 했었죠. 그럼 이 부분도 명세를 작성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해되셨을까요? 그래서 여기 이름이 없죠. 자, 그리고 보험료는 본인 말고도 다른 사람 거도 공제가 되죠. 그러면 보험료는 명세 작성해야 되겠죠. 그래서 보험료 들어가시면 본인의 자동차와 배우자의 지금 생명보험료 두 가지 다 된다고 했어요. 그럼 본인 먼저 선택하시고 김철수 그리고 보험료라는 글씨가 있죠. 자, 이 보험료 자리에 가셔서 우리 건강, 고용, 일반 보장성, 장애인 전용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지금 현재 본인과 배우자는 장애인 전용 보험 아니에요, 여러분. 일반 보장성이죠. 그럼 요 자리에 본인 자리에 얼마 넣어주시고요? 우리 90만 원이었어요. 그럼 요 자리에 90만 원을 입력을 할 거예요. 됐어요, 여러분? 근데 지금 보세요. 제가 90만 원을 입력할 거예요라고 했는데 제가 지금 뭔가 하나 건드렸거든요. 그때 팝업장이 후루룩 열리죠, 여러분? 이해되셨어요?
왜 그러냐면 이 자리 노란색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직접 입력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블 클릭을 하시든 또는 여러분이 무의식 중에 숫자를 치든 뭔가를 손을 대면 이렇게 팝업 창이 자동으로 열려요. 네. 그래서 이렇게 들어온 부분에 아래쪽에 다시 갑니다. 일반 보장성에 대한 보험료, 그리고 장애인 보장성 보험료 난 있죠, 여러분. 그리고 국세청 이렇게 라인 따라오셔야 돼요. 그러면 지금 일반과 장애 자리 중에 우리는 일반에 얼마 넣어주셔라? 90만 원 넣어주셔라. 자, 요 창 열린 김에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시험에서 안 내는 거. 자, 지금 보세요. 지금 국민연금 지역과 직장이 있고요. 건강보험료 보수 월액에 대한 부분이 얼마이고, 장기 요양보험료 보수 월액이 얼마이고, 건강보험료 소득 월액의 지역은 얼마이고, 장기 요양은 어떻고, 이렇게 둘러져 있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여러분? 그리고 여기 국세청 자리도 회색이죠. 자, 알아두실 게 뭐냐면 지금 이 국세청의 회색으로 되어 있는 이 자리, 이런 국세청에 지금 국민연금부터 누구까지 우리 건강보험료까지 모두 다 무엇된다? 다 집계가 돼서 보여져요. 그래서 반드시 회사에서 여기 급여 기타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있죠? 회사에서 징수했던 금액이랑 맞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이 사람이 다른 쪽에서 징수된 게 없으면. 근데 이것도 다 하셔야 되는 일이에요. 근데 시험이 이걸 전혀 건들고 있지 않아요, 지금 현재. 그래서 이것도 제일 많이 물어보는 질문사항 중에 하나예요. 다른 분들이 있거든요. 금액이 달라요. 그럼 난 누구를 기준으로 갈 거냐는 게 문제가 되죠. 기본적으로 국세청 거로 받는 게 맞아요. 그리고 다르다면 왜 다른지 확인하셔야 될 거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 확인하시고 시험은 지금 것만 냅니다. 그러니까 요거만 확인해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확인 눌러주세요. 그럼 김철수 건 넣었어요, 여러분. 제 90 보이고요. 자, 우리 배우자 박혜선이죠. 자, 백혜선 선택을 해주시고요. 자, 이 자리 공란으로 되어 있는 거 보이시네요. 그러면 우리는 더블 클릭하시거나 뭔가 누르셔라. 자, 숫자 누르셔도 되고요. 그러면 보장성 보험 일반 자리에 갑니다. 그럼 요 자리에 들어오셔서 우리 배우자 건 얼마에다? 50만 원이죠. 그러면 이렇게 됐어요. 자, 그리고 확인이라고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 본인하고 배우자 거 넣은 게 140인데 그중에 공제 대상으로 갈 건 얼마에다? 100만 원가 100만 원밖에 안 돼요, 여러분. 40만 원 버려질 거예요. 근데 지출된 금액을 전부 다 넣으셔도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컴퓨터가 100밖에 안 된다는 건 다 잘라줘요. 다만 그 못 자르는 게 뭐냐면 우리 1인당 한도 규정이 있었던 거 있죠. 안경, 교보, 그리고 체험학습비. 그거는 못 잘라요. 그건 여러분이 알아서 해주셔야 돼요. 근데 그거는 컴퓨터가 허타지 못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넣어주시고 그러면 우린 보험료도 끝났어요. 자, 의료비. 의료비도 본인 이외의 부양가족도 되죠. 그러면 의료비는 아버지와 본인께 있었어요, 여러분. 근데 아버지는 안 됐죠. 건강 기능이었어요. 자, 본인만 넣습니다. 그럼 다시 김철수 본인 자리에 갑니다. 그리고 무엇을 넣어주셔라. 우리 500과 300 있네, 여러분. 자, 그럼 지금 보세요. 의료비 부분에 가면 여기 실손이라는 글씨 보여요? 실손. 자, 그리고 지금 난임도 있고 장애인, 건강, 일반, 65세 뭐 이렇게 나오는 자리 있죠. 자, 일단 의료비 자리에서 더블 클릭을 하시면 팝업 창이 열릴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봐주셔야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이게 지금 자료가 돌아져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게 데이터가 기존 자료를 끌어온 게 없는데 이게 자꾸 뜨는 현상이 있어서 우리 이거 지우고 갈게요, 여러분. 이 자리에 가셔서 삭제라는 버튼 눌러주세요. 삭제. 그래서 이해해 주세요. 그래서 삭제해 주시고 그럼 일단 자료는 없죠. 네. 자, 이 상태에서 요거를 작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의료비 공제 금액이 1원이라도 있다라고 하면 반드시 연말정산에 대한 서류 내실 때 근로소득 지급 명세서만 내는 게 아니라 의료비 지급 명세서도 같이 내셔야 돼요. 이게 그 서류예요. 그러면 이 부분은 너 지금 의료비가 어디에서 집계된 서류 낸 거니? 그리고 누가 쓴 건데?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저희는 국세청장이라고 했으니까 1번 국세청장 선택합니다. 근데 여러분 국세청의 자료가 집계되는 건 지금 내가 어디서 썼는지 정보가 전부 다 보이지 않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병원 이름도 일부는 XX, 사업자 등록번호도 일부는 XX로 들어요. 그래서 국세청에 대한 부분을 코드를 선택을 하면 요 상호와 사업자 번호는 안 넣습니다. 근데 외부에서 받아온 건 전부 다 넣으셔야 돼요. 외부에서 받아온 건. 그래서 이렇게 건너뛰는 게 맞고요. 자, 의료비 공제 대상자에 가셔서 우리 부양가족 등록했잖아요. 그러면 F2번 눌러주세요. 그러면 본인부터 집계 비소까지 집계가 되죠. 그리고 여러분 지금 보시면 장애인인지 65세 이상인지 이렇게 표시도 되죠. 그래서 우리 장애인이다라는 표시가 되면 우리는 장애인 자리로 넣어줘야 돼요. 그리고 65세 이상이다라고 하면 일반 의료비가 아니라고 했었죠. 한도 없이 전부 다 공제가 되는 거로 가져갈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 부분. 본인 같은 경우는 사실상 본인이라는 규정이 따로 있을 거고요. 자, 우리 지금 현재 본인 거 넣을 거니까 본인이라고 선택을 해주시고 확인.
됐어요? 그럼 지금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리고 여러분 본인 등 해당 여부가 지금 현재 여기가 동그라미처럼 보여지시죠? 자, 우리 다시 김철수 자리 가셔서요. 다시 F2번 눌러주세요. 자, 그리고 배우자 선택해 볼게요. 배우자 그리고 확인 눌러주세요. 그럼 여기 X로 바뀌는 거 보여요? 자, 여러분 제가 이론 수업할 때 여러분들 프로그램에 가셔서 입력하시고 국세청에 내는 서류에 오해하지 말아달라고 했던 게 이건 거예요. X라고 해서 공제가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아까 본인 선택했을 땐 동그라미였어요. 그럼 그 사람은 금액의 한도가 없다라는 거죠. 공제율은 똑같이 적용이 되지만 우리 의료비 쓴 거 공제 한도 없이 전부 다 가져다가 곱하기 해서 받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 총급의 3% 빼고 이해되셨어요? 그거에 대한 의미예요. 근데 배우자는 그 조건에 못 들어가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너는 지금 내가 인정받을 수 있는 금액 얼마? 700만 원 한도에 들어가는 대상자야 라는 표시를 이렇게 X로 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는 표시가 아닙니다. 다시 F2번 누르셔서 본인으로 바꿀게요, 여러분. 그래서 본인으로 바꿔주시고 확인입니다. 자, 그 금액은 얼마가 들어가져 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아까 여기 500만 원 왜 밑줄 안 그었는지 설명할게요. 자, 지금 500만 원의 지출이 있는데 우리 실손으로 보전받은 금액이 얼마가 있다? 실손보험으로 200. 그러면 여기 11-1번에 실손의료보험금에 여러분 얼마를 200만 원을 넣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금액짜리 얼마 넣어주시고요? 500만 원을 넣어주시고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300이 공제 대상인 건 맞지만 300을 넣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지출한 금액을 넣어주시고 그리고 실손의료보험금에 얼마를 넣자? 200만 원을 넣자. 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2020년도 마지막 기출에서 5출제 됐다라고 했던 부분에 지금 의료비는 안경인데 실손으로 받은 게 있다. 근데 안경을 실손으로 받는 경우는 희박이다. 거의 없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사실상 원리상으로 보면 나 의료비 지출 얼마 있어라고 해서 금액에 치고 실손 받은 거 여기다 넣으면 300으로 원리가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금액을 뺀 거로 다반공지가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반공지에 문제가 있지는 않아요. 항목이 적정하지 못했던 것 뿐인 거지. 문제는 없습니다. 터치할 수는 없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 그리고 우리 나님은 우리 공제율이 더 높다, 낮다? 높다겠어요, 여러분? 그럼 이 자리가 지금 현재 X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 나님에 해당이 되면 우리 해당 1번 넣어주면 이게 동그라미로 바뀌어요, 여러분. 그러면 의료비 공제율이 20%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들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나오는 부분. 그리고 우리 산후조리는 원래 안 된다겠죠, 여러분? 근데 된다겠어요. 근데 조심할 게 뭐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자밖에 안 된다겠죠. 아예 여기 문구 떠 있죠.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선택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넣어주실 것. 그리고 여러분 난임은 남자도 해당이 되죠. 여자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죠. 네, 아이는 남녀가 만나서 임신이 되는 거니까 우리가 가끔 여자분들만 워낙 많이 넣다 보니까 남자분들 것 아니면 선택을 잘 안 하시더라고요. 안 하시면 안 되세요. 하셔야 돼요. 됐어요? 자, 이렇게 넣어주시는 거. 우리 의료비 더 있나요? 없죠. 네, 그럼 이렇게 하시고 확인 눌러주시면 돼요. 됐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실손과 관련돼서 들어온 부분에 여기 500 들어오고 200 들어온 거 보이시죠? 그래서 의료비도 끝났어요. 이제 교육비 갈게요, 여러분. 자, 교육비. 자, 지금 현재 교육비에 가야 되는데 화면이 여러분들한테 이제 안 보이는 게 있어서 제가 잠시 이 화면을 좀 늘려볼게요, 여러분. 그럼 여기 교육비라고 해서 나와져 있는 자리 있죠, 여러분? 이제 이 자리에 넣어야 되는 부분. 근데 여러분 교육비는 노란색이에요? 흰색이에요? 흰색이네요? 그럼 직접 넣는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저희는 교육비와 관련돼서 들어왔던 금액이 누가 있는지 좀 볼게요. 자, 지금 교육비 부분에 갔더니 본인의 대학원, 장남의 대학교, 배우자의 방송통신. 근데 장남은 소득 때문에 안 되고 그래서 되는 사람은 본인과 배우자밖에 안 되죠. 그러면 일단 본인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교육비 자리에 가셔서 여러분 이 사람은 장애인이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 일반 자리만 열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버지 자리 가볼게요. 아버지 자리 가시면 아버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아이고 우린 장애가 없군요. 아, 하경자 씨가 장애가 있었나요? 자, 하경자 씨 같은 경우 장애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해상 배우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 장애인 특수교육비 하얀색으로 바뀌는 거 보이죠?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장애인 같은 경우는 장애인 특수교육비도 있을 수 있다고 했죠. 그리고 여러분 일반 교육비까지 같이 중복으로 받을 수 있다 없다? 분명히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장애인 특수교육비의 특징은 뭐냐면 일반 교육비하고 중복을 허용하고 있다.
그리고 금액에 한도 규정이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죠. 근데 그 부분 다 가져가셔야 되겠죠. 그리고 존속도 포함한다. 특수성은 항상 기억하실 것. 자, 다시 김철수로 올라가겠습니다. 그래서 김철수에 올라가 주시고요. 그리고 김철수 선택해 주시고 교육비 일반에 갑니다. 그러면 본인은 대학원 된다고 했으니까 우리 대학원 교육비 얼마가 있냐면 얼마죠, 여러분? 800. 그러면 이 자리에 800만 원을 넣어주세요. 됐어요? 국세청이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800을 넣고 저 아무 소리도 안 했어요. 그리고 엔터를 쳤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여기 본인이라고 자동으로 나오죠? 왜냐면 김철수가 본인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자동 인식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리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 본인은 금액에 제한이 없다고 했죠. 근데 본인을 뺀 나머지는 어떻게? 대학생이면 1인당 900만 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취약전 아동은 1인당 300이었잖아요. 그럼 이 선택 버튼도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하단에 메시지 보시면 취약전 아동은 1번, 초중고는 2번, 대학생은 3번, 본인은 4번. 근데 본인은 어차피 본인을 선택하고 들어왔기 때문에 인식이 돼요. 그래서 엔터를 그냥 친 거예요. 됐어요? 자, 그 부분 선택도 조심하셔야 되고요. 자, 우리 배우자 가겠습니다. 그러면 배우자 박혜선을 선택. 자, 그리고 배우자 자리 국세청에 갑니다. 그리고 배우자 지금 현재 방송통신대 등록금 200만 원이 있대요. 그러면 국세청 자리 가셔서 200만 원 입력하시고 엔터. 됐어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아까 본인하고 다르게 여러분 커서가 멈춰 있죠? 네, 왜냐면 선택해야 되니까요. 어느 교육을 받고 있느냐? 우리 대학생이니까 몇 번 눌러주시면 돼요? 3번. 그래서 여기서 숫자 3을 눌러줍니다. 그러니까 본인하고 다른 점은 이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커서가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럼 교육비도 입력이 끝났네요. 그쵸, 여러분? 네, 이제 누구 남았어요? 우리 지금 신용카드도 했고, 보험료도 했고, 의료비도 했고, 교육비도 했어요. 이제 기부금 남았네요. 기부금. 자, 본인과 아버지의 기부금. 그러면 우리는 일단 본인 자리라는 데 가볼게요. 본인. 그리고 기부금도 또 노란색입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서 더블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 들어가는데 여러분 이것도 지금 자료가 있어서 저희 다 지울게요. 이게 왜 그러는지 저도 조금 의아하긴 합니다. 기존에 있었던 자료를 넣은 적이 없는데 이게 백데이터 실행을 하면 계속 따라 들어오는 현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지워주시고요. 그리고 기부금 조정 탭에도 잠깐 갔다 올게요. 그래서 여기 상단에 기부금 조정 탭 여기 가셔서 모두 다 삭제. 네, 다 삭제를 할게요. 그래서 삭제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기부금 입력 탭에 와주시고 됐을까요? 자, 그럼 자료가 없으면 이렇게 들어올 거예요. 그럼 이제 이 자리에 넣을 거예요. 근데 기부금도 임명 자료를 여기서 다시 치는 거예요. 왜냐면 의료비는 제가 아까 이렇게 얘기했죠, 여러분. 의료비 공제를 1원이라도 받는다라면 의료비 명세서 꼭 내야 된다. 기부금은 공제를 얘도 똑같아요. 기부금 공제를 1원이라도 받는다라면 기부금 명세서를 꼭 낸다. 그런데 한도가 없어서 올해 못 받는다 하더라도 기부금 명세서 제출을 하고 2월 공제를 가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공제 못 받는다고 이거 안 내면 2월 공제 받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건 무조건 작성으로 기억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럼 기부금 입력에 가셔서 우리 주민등록번호 자리에서 F2번 눌러주세요. 그럼 본인부터 부양가족 다 들어올 겁니다. 우리 본인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김철수 선택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요 자리에 이제 가서 입력을 합니다. 그럼 구분 자리에 유형에 가시면 코드 좀 하세요라고 들어오죠, 여러분. 이 자리에서 F2번 눌러주시면 법정인지 정치인지 종교단체인지 이렇게 선택하라고 들어오죠. 자, 우리는 이재민 구호금품이었어요, 여러분. 그쵸? 그리고 성남시청은 지자체이기 때문에 제가 법정이라고 얘기했고요. 얼마 지출이 있다? 24만 원. 그러면 우리는 10번 법정을 선택합니다. 됐어요, 여러분? 자, 그리고 기부 내용 금전인지 현물로 줬는지 우리 금전으로 줬고요. 자, 그리고 기부처는 입력하라는 부분에 커서가 멈춰 있죠? 넣어주셔야 되겠죠? 그러면 성남 시청이라고 넣어주시고요. 사업자 번호 4568312345라고 넣어주시고 자, 그리고 건수는 우리 이 부분이요. 한 장짜리 서류 받으면 그냥 한 건이라고 넣으시면 돼요. 자, 그리고 공제 대상 기부금의 금액은 아까 24만 원이었죠. 24만 원을 입력합니다. 자, 그리고 항상 조심하실 게 뭐냐면 우리 기부장려금은 다른 조항이에요. 여러분 연말정산 때 이걸 보지 않으니까 입력하지 않아도 되고요. 자, 조심할 게 뭐냐면 여기 자료 부분에 가면 국세청이 무조건 들어요, 여러분.
근데 국세청 자료이면 국세청을 넣어도 되지만 국세청이 아니면 기타로 가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요거 조심하셔야 될 거예요. 이런 시험 문제가 나오면. 자, 우리는 국세청 자료였어요. 그러면 엔터 하시면 됩니다. 됐을까요? 사업자 등록번호 여러분 적색되는 건 신경 쓰지 마시자고요. 우리 그대로 갈 거예요, 그냥. 자, 그다음 우린 이렇게 해서 누구는 끝났어요. 김철수 씨 본인 건 끝났어요. 우리 아버지께 있었죠. 그러면 다시 기부자 인적사항 쪽에 다시 올라갑니다. 코드돔 F2번 눌러주시고요. 이번엔 소득자 직계존속 아버지 김철재 씨를 선택. 됐을까요? 그리고 구분 유형에 들어옵니다. 지금 이 사람은 교회에 기부했죠. 그래서 제가 종교단체입니다. 라고 했고 100만 원의 기부가 있네요. 그럼 유형 자리 가셔서 F2번 눌러주시고 우리는 무엇으로 가자? 종교단체. 근데 여러분 지금 보세요. 기부 유형이에요. 본인이 지금 입력했을 때 뜨는 형태와 본인이 아닌 자를 입력했을 때 뜨는 형태가 다르지 않아요? 다르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 세법에서 배웠던 게 있잖아요. 무슨 부분이요? 우리 정치 자금은 누구 거밖에 안 된다? 본인이 지출한 거밖에. 우리 사주에 출연한 부분과 우리 사주 조합에 기부한 게 있다? 그것도 누구밖에 안 된다? 본인.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아닌 부분은 그 용어가 들어올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아예 항목을 안 띄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안 띄워주고 있고요. 자, 지금 종교단체 지정기부금 41번 코드 씁니다. 자, 그리고 금전으로 주었으니까 1번. 자, 그리고 이제 기부처는 우리 천국교회라고 드렸으니까요. 천국교회라고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업자 번호는 123, 12, 123, 45라고 넣어주시고요. 아이고, 저 뭘 잘못 넣었을까요? 123, 12, 123, 45. 그래서 넣어주시고, 자, 건수는 그냥 하나로 갈게요, 여러분. 그리고 기부의 금액은 얼마? 100만 원 공제 대상에 넣어주세요. 전 국세청이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대로 엔터. 됐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 그러면 여기에 대한 정리는 끝난 거죠. 그럼 이렇게 정리하고 여러분 나가면 안 돼요, 얘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부분은 기부금 쪽에 아마 창이 여러 개가 떠 있을 거예요. 글로 막 한가득 써 있고. 그래서 기부금 얘기만 사실상 한 장 페이지예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기부금은 한도 계산돼야 된다겠죠. 그리고 한도가 넘치면 무엇 해야 돼요? 다음 연도 2월 돼야 된다겠죠. 자, 그 내용을 여기서 정리하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시험은 따지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업무하실 땐 기부금을 저는 가장 마지막에 작업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긴 해요. 기부금을 가장 마지막에 하시라. 2월 부분으로 빠질 게 있기 때문에. 자, 어찌됐든 저희는 이대로 그냥 넘어갈게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기부금 조정이라는 탭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기부금 입력에서 입력했던 이 두 개의 정보가 기부금 조정 탭에 들어와요, 여러분. 그래서 법정과 종교라고 해서 들어온 부분. 그리고 2020년도에 지금 연말정산하고 있기 때문에 기부 연도 2020년도로 들어와요. 됐어요, 여러분? 그리고 지금 현재 전 아무것도 안 했기 때문에 무슨 부분? 우리는 공제 대상 금액 두 개 더했더니 124만 원인데 그대로 이월한다고 나오죠? 근데 우리는 계산을 안 해서 그래요. 그래서 여기 하단에 보시면 공제 금액 계산이라고 하는 버튼이 있어요. 자, 이 버튼을 눌러주세요. 자, 그래서 이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아주 복잡한 화면이 뜹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이제 정리를 합니다. 아니, 그리고 왜 이렇게 연도가 많아요? 라고 하시는데 여러분, 우리 기부금 몇 년 공제였죠? 2월 공제 10년이에요. 그럼 몇 년도 지출했는지 그거 다 끌고 다니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용이 많은 거예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우리는 지출한 금액을 갖고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단에 뭘 눌러주시냐면 여기 불러오기라는 키가 있어요. 그래서 불러오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근로소득 금액과 제가 분명히 기부금 한도는 근로소득 금액이 확정되지 않으면 한도 계산 못한다고 했어요. 저기 근로소득 금액 당겨오는 글씨 아예 등장시켜주고 있죠. 그리고 기부금 코드별로 가져오겠대요. 자, 우리는 얘 눌러줍니다. 됐어요, 여러분? 그러면 상단에 근로소득 금액 얼마 들어있어요? 4,915만 원. 여러분 넉넉하네요. 그쵸?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공제받는데 전혀 문제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당해 법정은 24만 원 들어와져 있고, 그럼 이 법정의 당해이든 당해 법정이든 들어온 건 올해 지출했다는 걸 이렇게 표현해요. 법정 당해 기부금. 그리고 하단에 가면 종교단체도 뭐가 붙어 있을까요? 금년도 거에 이런 표시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종교단체 당해 기부금에 100만 원이 있어요. 그래서 지출한 거 124만 원 공제 대상으로 전부 다 들어갈 수 있고요. 됐어요, 여러분?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제율에 대한 부분, 우리 공제율이 좀 다른 게 있었죠, 여러분? 그래서 공제율 부분 들어와서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을 어디에? 여기 기부금 조정이란 부분에 가서 여러분, 우리 해당 연도에 얼마 공제받고 다 못 받으면 2월 할 거고, 그리고 10년이 지난 거면 없어지는 거예요. 그걸 소멸이라고 하거든요. 이거 정리해 주셔야 되겠죠?
그러면 지금 요 부분을 타이핑을 치는 게 아니고 옆에 보시면 뭐가 있다? 공제금액 반영이 있어요. 네, 요 키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 계산된 부분을 우리 앞에 있는 부분에 뿌릴 거냐라고 묻는 거예요. 보내겠느냐? 보낼 거예요, 여러분. 예, 눌러주세요. 자, 그리고 저장이 완료됐습니다라고 하면서 글씨가 너무 없어지죠. 자, 끝나셨으니까 우리는 무슨 버튼? 우리 종료 버튼 눌러주시면 이렇게 돼요. 이해되셨어요? 우리는 사실상 소득이 이 사람이 적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124만 원은 작은 돈이거든요. 기부금 실제 공제받는데. 그러니까 전액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부금은 어느 프로그램을 쓰든 여러분 기부금 명세서는 작업하는 순서가 있어요. 그 안에. 그 순서를 여러분들 꼭 숙지를 하세요. 그래서 기부금은 이 부양가족들이 넣는 임명명세 작성할 때 기부금 잘 안 내고 싶어 해요. 출제자들이. 왜냐면 프로그램 구동을 못하면 계산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움직이셔야 돼요. 그냥 넣는 거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우린 다 끝났어요. 여기까지 하시면 기부금은 끝난 거예요. 그러면 확인이라고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드디어 누구 끝난 거예요, 여러분? 아, 김철수가 지출한 거와 김철수가 부양하고 있는 가족들이 무엇한 거? 지출한 거에 대한 내역 정리. 됐나요? 자, 여기까지 이제 끝났으니까 우리 전체 한 장짜리 종지로 모두 모아야 되겠죠? 자, 그게 무슨 탭이다? 연말정산 입력 탭이다. 그리고 이 입력 탭 중에 여기 앞에 있는 세 가지 탭이 있죠. 연금저축부터 월세라는 글씨가 써 있는 자, 요 부분 해당 사항이 있으면 우리 어느 부분 연말정산 입력 탭에서 입력하는 게 아니라 이 탭에 갔다 와야 한다. 이렇게 아까 미리 말씀드린 거예요. 그럼 이제 들어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와서 다시 입력할 게 아니잖아요. 그럼 불러와야 되겠죠. 그럼 제가 교재 페이지 불러드릴게요. 몇 페이지 가시면 이거 되시냐면 지금 642페이지 가시면 불러오는 화면 붙어 있어요. 이게 처음 하시니까 그쪽을 보시면서 하세요. 따라 하세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우리는 상단에 보시면 무슨 부분이 있냐면 F8 부양가족 탭 블록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여기에 입력했던 거 여기 정부에 가져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버튼을 눌러주세요. 됐을까요? 자, 그러면 글씨가 들어옵니다. 부양가족 탭에 입력된 부분을 연말정산 입력 탭에 너 이거 반영할 거니? 라고 묻죠. 그리고 우리 여기 부양가족 명세 작성하는 건 누구? 보험료, 의료비, 신용카드, 기부금 하나 더 있어야 되죠, 여러분. 누구요? 교육비도 들어야 되겠죠. 자, 그 부분들 불러올 거예요. 그리고 기부금 같은 경우는 정리가 다 끝나야 불러져요, 여러분. 정리가 다 안 끝나면 안 불러져요. 또는 다시 갔다 올 수도 있고요. 자, 우리는 확인합니다. 확인 눌러주세요. 그리고 일단은 끝날 때까지 일단 기다리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생각을 해보실 게 뭐냐면 종업원이 많으면 오래 걸리겠죠,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대부분 한 사람씩 많이 해요. 그럼 이렇게 끝나시고 나면 자, 우리 내용 볼게요, 여러분. 아까 제가 미리 사전에 봤던 게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빼서 근로소득 금액이 나왔고 우리 인적공제 부분이 지금 들어와져 있고 우리 급여자를 입력했던 국민연금 보험료 들어왔고 급여자를 입력했던 보험료는 들어와져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여기까지 끝났죠? 그리고 나서 우리 부양가족 탭에 입력했던 신용카드 제가 미리 한번 보여드렸을 때 여러분 이 자리에 금액 있었다 없었다? 없었어요. 자, 더블 클릭 한번 해보실래요? 그럼 창이 열리죠, 여러분. 자, 지금 우리 신용카드는 총급여 몇 프로가 넘어야만 공제 대상이 된다. 25%. 그래서 총급여 6,200. 그러면 우리 6,200만 원에 25%를 계산했더니 얼마이다? 1,550이에요. 그러니까 이 1,550을 넘지 못하면 우리 공제 금액이 안 뜨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화면에 다 띄워져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은 1,800만 원 썼네요. 그럼 1,550은 넘쳤네요. 이해됐어요, 여러분? 그럼 이제 1,550을 넘친 그 금액에 대해서 무엇 해주겠다? 아, 이 공제를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움직인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일단 화면에 들어오는 건 보여드렸으니까 닫을게요. 네, 여기 확인 누르셔도 되고 상단에 X 버튼 누르셔도 되고 그래서 이렇게 닫아줍니다. 됐을까요? 자, 이렇게 정리가 되는 부분. 그럼 신용카드 들어온 거 확인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어디로? 세액공제 쪽에 갈게요. 그럼 세액공제 쪽에 가면 60번 보장성 보험에 일반에 얼마 들어와져 있다? 1,400 들어왔고 공제 대상 100만 원 들어온 거 보이시죠? 자, 시험의 채점은 여러분 여기에 140만 넣었으면 맞았음 처리돼요. 그러니까 뒤에 있는 거로 채점하지 않아요. 네, 이 공제 대상에 지출 금액을 제대로 넣었는지로 채점이 됩니다. 항상. 자, 그리고 의료비 우리 아까 있었죠, 여러분? 그럼 의료비 지출했던 거 들어왔네요. 교육비 지출한 거 들어왔고요. 기부금 우리 입력했던 거 다 들어왔죠. 이해됐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하시면 돼요? 나머지 거 정리해야죠.
그러면 주택자금. 그럼 주택자금은 세액공제이다, 소득공제이다. 소득공제. 그래서 소득공제는 보여지는 화면의 왼쪽 이 자리가 소득공제 자리, 이 자리가 세액공제 자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왼쪽에 가서 소득공제 정리합니다. 그럼 특별소득공제에 갔더니 우리 누가 있어요, 여러분? 주택에 대한 용어가 보이죠? 34번 주택 차입금 원리금 상환, 34번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 이렇게 들어오는 거 보이시죠, 여러분? 그러면 얘도 노란색이네요. 자, 그럼 어느 자리에서 하시든 이 노란색 자리 내가 입력하는 자리 선택해 주시고 더블 클릭. 자, 우리는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입니다. 그러면 우리 요 자리에 오셔야 되겠죠. 자, 더블 클릭하시면 팝업 창이 들어와요. 자, 그러면 이 팝업 창이 들어왔을 때 여러분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는 부분. 자, 2011년 이전에 차입했는지, 2012년 이후에 차입했는지, 2015년 이후에 차입했는지 여러분 요건 다 달라요. 이거에 따라서 공제 요건, 법요건이 다 달라요. 자, 우리는 몇 년도에 차입했다? 2014년도에 차입했어요. 그러면 우리 2014년도는 2012년 이후와 15년 이후 사이에 있는 거니까 12년 이후에 넣어야 되겠네요. 이해되셨어요? 그리고 12년 이후 차입금에 갔더니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고정금리 5월 우리 그리고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비거치라고 되어 있어요. 자, 반드시 글씨 보실 때 조심할 게 여러분이 5어와 엔드 요건은 아시잖아요. 그럼 두 개 중에 하나만 충족하면 이 자리 넣는 거예요. 근데 2015년 이후 차입금부터는 고정과 우리 비거치가 다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충족하지 못하면 우리 아래쪽에 들어가요. 근데 여러분 공제 금액이 줄어요. 그래서 이것도 되게 중요해요. 자, 우리는 어찌 됐든 지금 두 가지 요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늘에 넣습니다. 그럼 지금 보시면 고정금리이거나 비거치 상환 두 가지 중에 하나만 충족하면 최대 얼마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1,500. 그런데 기타로 들어가면 얼마에다 이 두 가지 요건 충족이 안 되면 50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금액이 상당히 많이 차이 나죠. 자, 우리는 우리 고정금리 니을 자리를 선택합니다. 금액 얼마였죠, 여러분? 우리 지금 현재 공제받을 수 있는 거 500만 원. 그러면 요 자리에 500만 원을 넣어주시면 돼요. 아이고, 제가 숫자 하나가 더 눌렸네요. 500. 됐을까요? 그러면 500만 원이 1,500보다 작으니까 전부 다 들어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입력을 하시고 확인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500만 원 그대로 공제 대상 금액을 들어와서 끝나집니다. 됐어요? 그럼 우리 주택자금 정리 끝났어요. 그 다음 누가 있나요? 연금저축. 그러면 연금저축은 세액공제예요. 그럼 지금 우린 정리 한번 할게요, 여러분. 지금 우리 인적공제 얘기부터 아까 보험료까지 얘기 끝났고요. 그리고 주택자금 500만 원이 들어가서 우리 특별소득 공제는 지금 현재 얼마 받는다? 748만 1,400원을 받는다. 그럼 위에 있었던 무슨 보험 근로소득 금액에서 요 내용이 정리가 끝났더니 우린 차감 소득 금액이 얼마가 되고 3,373만 8,600원이 됩니다.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신용카드가 있으면 공제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럼 신용카드 공제 보면 우리 1,800 지출했지만 사실상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 얼마 여러분? 우리 300이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기본적인 한도가 최대로 받으면. 근데 여러분 300 달리면 아주 멀었죠? 87만 5천 원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25%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300을 다 채워받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아요. 사실상 해보시면. 자, 어찌든 87만 5천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요 금액에서 87만 5천 원을 빼서 우리는 과세표준이 확정이 돼요. 근데 우리 수업할 때 이런 얘기 했었죠, 여러분. 무슨 부분? 아, 소득공제를 무제한으로 해주는 게 아니라 소득공제 종합한도가 있다. 그게 2,500이었죠. 그 부분이 초과되면 이 자리에 금액이 들어올 거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는 초과된 게 없어요, 여러분. 자, 그래서 이 부분 빠져서 5에 과세표준이 들어옵니다. 됐을까요? 그럼 이 과세표준 가지고 우리는 구간이 있죠, 여러분. 최소 몇 프로? 6%. 최대 몇 프로? 42%. 그게 여러분 2011년 된 42%가 45%까지 바뀔 거예요. 또 바뀌어요, 소득세 구간이. 자, 어쨌든 지금 현재는 42%예요. 자, 그럼 42%에 해당되는 부분까지 우리 소득세 계산이 되는 거죠. 됐을까요? 그래서 내야 되는 세금이 384만 9,540원이래요. 그럼 이제 요 부분에 대해서 우린 무엇을 하자? 우리는 이제 세액 감면이 있으면 우리 무엇 해주셔라? 감면을 해주셔라. 감면이 먼저 여러분. 그리고 세액 공제로 넘어가요. 그래서 감면을 해주셔라. 근데 김철수는 일반적인 감면을 받을 게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54병원 감면 부분은 들어오지 않죠. 그런데 여러분 하경자 씨 잠깐 볼게요. 하경자 씨 같은 경우는 감면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감면 쪽에 1,450 들어온 거 보이세요?
이해되셨어요? 무슨 감면 있었죠? 중소기업 취업 감면. 이렇게 움직이는 부분이에요. 근데 시험은 사원 등록 쪽에 중소기업 취업 감면은 일단 출제했어요, 현재. 근데 이쪽을 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네. 그래서 지금 이쪽은 한 번도 건든 적은 없다, 현재까지는. 그래서 그 부분이 있고요. 그거 빠지고 나서 우리는 무슨 부분? 우리 근로소득 세액공제가 이제 들어오겠죠. 그래서 근로소득 세액공제가 들어오는 거고, 그래서 요거 빠지고 자녀에 대한 세액공제 있으면 자녀 세액공제. 근데 이 사람은 자녀 세액공제 받을 수가 없죠. 근데 자녀 한 명인데 22살이에요. 20세 이하가 아니니까 못 받겠죠. 됐어요, 여러분? 자, 그리고 내려옵니다. 우리 이제 뭐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연금저축. 자, 제가 부탁드렸던 게 있어요. 연금은 개인자가 붙어 있느냐, 안 붙어 있느냐. 자, 보시면 개인자는 여러분 요 자리 38번 개인연금저축 보여요? 요 자리예요. 자, 이 자리에 가서 넣어야 되고요. 그리고 연금저축이다라고 하는 건 우리 연금계좌 세액공제예요. 그 부분은 요 자리에 가야 돼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위치가 달라서 정확하게 구분하시라. 근데 여러분 지금 개인 연금저축도 회색, 지금 연금계좌도 회색. 그러면 이들은 여기서 직접 입력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딘가에서 입력해서 가져와라. 그게 상단의 탭이에요. 연금저축 등 노마자 1번, 2번 월세와 주택 임차라고 하는 탭. 됐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누가 봐도 연금이니까 연금 쪽에 가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연금저축 등 노마자 1번 자리에 갑니다. 그러면 연금 계좌 세액 공제 그리고 여기도 똑같아요, 여러분. 지금 글씨가 달라진 게 없어요. 연금 계좌 세액 공제, 연금 계좌 세액 공제 그리고 주택 마련 저축에 대한 공제 이렇게 들어져 있죠. 됐어요? 그럼 우리는 1번과 2번 중에 한 곳에 넣어야 되겠네요. 근데 여러분 글씨를 보시면 지금 1번에 연금계좌 세액공제라고는 되어 있지만 옆에 보시면 퇴직연금계좌라고 되어 있죠. 됐어요, 여러분? 그리고 2번은 연금저축계좌라고 되어 있죠. 우리는 뭐로 가야 돼요? 연금저축. 됐어요? 그래서 개인연금도 요 자리에 넣는 거고 우리 연금 저축과 관련된 세액공제도 이 자리에 들어가요. 이제 반영되는 위치만 다른 거예요. 자, 우리는 세액공제 쪽이니까 뭐 선택해요? 2번 연금저축 선택. 됐어요, 여러분? 코드 자리 가셔서 F2번 눌러주시고 금융기관 선택. 자, 우리는 연금저축은 국민은행이네요. 그러면 이 자리에서 국민이라고 넣어주시면 국민은행 검색이 되죠. 자, 그리고 계좌번호, 우리 계좌번호 간단히 드렸어요. 124578, 124578 넣어주시고 엔터. 하이픈 있으면 하이픈도 넣어줍니다. 자, 납입한 금액은 360이었죠? 360만 원 입력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그 360만 원이 공제 대상 금액에 들어와서 우리 실질적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세액은 43만 2천 원이 됩니다. 됐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넣어줍니다. 그럼 요거 입력이 끝났으면 다시 연말정산 입력이라는 탭에 갑니다. 그러면 연금계좌라고 한 부분에 59번 연금저축에 360에 43만 2천 원 들어온 거 보이시죠? 이렇게 구동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부분들은 다 정리가 끝났고요. 그리고 이제 월세가 있다라고 하면 월세가 제일 끝자락에 있어요, 여러분. 69번에. 근데 여러분 월세 가서 봤더니 월세가 지금 흰색이에요, 회색이에요? 회색이죠. 그럼 월세는 여기 월세라는 탭이 있죠. 이 탭에 넣어서 무엇 하시라? 반영하시라. 그래서 이 월세 주택 임차 부분은 월세는 1번에 그리고 주택 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은 2번에. 아니 그럼 이거 뭔가요? 라고 하시는데 우리 주택 임차 원리금 상환이라고 한 부분이 제가 전세자금처럼 생각하세요 라고 했었잖아요. 자, 그 부분이 은행에서 빌려오는 건 여기 안 와요. 금융권에서 빌린 건. 근데 우리 거주자한테 빌릴 수 있다고 했죠. 개인한테. 그러면 여기 돈 빌린 사람 넣어주셔야 돼요. 이해되셨어요? 그 정보를 여기다 넣어야만 어디에? 연말정산 입력에 우리 주택 쪽으로 반영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월세는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요 세액공제들 다 빠지고 나면 결론적으로 우리 이제 위에서 계산됐던 산출세액이 384만 9,540원이고 여기서 세액공제 부분에 개를 봤더니 306만 9천 원이래요. 요거 빼서 최종적으로 내가 내야 되는 세금, 그걸 결정세액이라고 한다 했죠? 결정세액은 얼마에다? 78만 540원이에요. 됐을까요? 그러면 결정세액은 여기에 있었던 게 요 자리에 들어오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 미리 냈던 세금이 있었네요. 78만 540원 내면 되는데 나는 월급에서 미리 냈던 세금이 얼마가 있다? 328만 1,880원이 있었대요. 그러면 우린 요 결정세액과 요 금액의 차이만큼 무엇해요? 국가한테 돌려받아야 되겠죠? 그럼 돌려받으면 여기가 음수로 뜬다는 거예요. 이런 걸 환급. 자, 이 자리가 양수이면 무엇이다? 납부. 됐어요? 이렇게 움직입니다. 자, 시험 때문에 하나 설명드릴게요. 이제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건 업무도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업무까지 다 같이 가는 거고 시험은 착출. 지금과 같은 프로세스로 다 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시험 보시고 와서 아 내가 이게 답을 맞게 넣었는지 틀리게 넣었는지 확인하고 싶잖아요. 자, 이 결정색 이런 거 써오지 마세요. 안 써오셔도 돼요. 네, 안 써오셔도 되고 무슨 부분 내가 지출액에 입력한 것만 써오세요. 이해됐어요? 그거로 채점이 되지는 거니까 지출액에 입력한 금액만 표시해 갖고 오시고 내가 넣었던 금액이랑 위치가 맞게 들어가 있다 그러면 틀리는 부분은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답안의 채점은 그렇게 정리.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는 김철수 씨 계속 근무자였을 때 연말정산의 프로세스 부분을 전체를 다 본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 정리가 된 부분이 어디까지 내용이냐면 643페이지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우리 여러분들 이제 기출 문제 갖고 이제 연습을 하시는데 기출 문제 요 화면을 이렇게 떠주는 출제자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 결정색이 달라졌다고 얘기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세법은 해마다 바뀌어요. 그러면 그 기출 문제에 나와져 있는 공표되어 있는 답이랑 여기 답은 당연히 달라질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결정색 그런 거 보지 마시라는 거예요. 시험을 준비하실 땐. 그래서 내가 어느 위치에 얼마의 공지대상 넣느냐 그거로만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 다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지금 저희가 수험서이긴 한데 여러분들 인사팀에 입사를 하시고 성과보상팀에 근무할 거면 연말정산 무조건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지금처럼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험서 버리지 마시고 갖고 계셨다가 아 내가 이거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다. 그러면 이 순서대로 하시면 되겠죠. 됐을까요? 네. 그렇게 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실무 예제 1번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